이 푸틴은 아마 이제 이 영토를 빼앗지 못하고 뭐 전쟁이 끝난다 이러면 아마 영원한 역사의 죄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푸틴으로서는 어떤 방법으로서든 이제 탈환하려 할 테고요. 또 젤렌스키는 이거를 가지고 있어야지 나중에 휴전협정 과정이나 뭐 이런 생각에서 이제 뭐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에 절단코 이걸 지키려고 할 겁니다. 그렇지만 회복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10년 이상 소요될 거고, 북한이나 김정은이 정말 뭐 체제 붕괴와 같은 정말 막다른 길에 몰릴 경우 최후 수단으로 핵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북한 핵에 대한 가장 확실한 대응 수단은 우리가 또 핵을 갖는 겁니다. 교수님이 우리나라 국가정보기관인 국정원과 국회정보위원회,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국가안보랑 국가정보를 다루는 업무에 종사했는데 이 중에서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아는 기관은 국정원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또 사실 거기에서 평생을 있었고요. 네, 여기 몇 년 정도 계신 거예요? 한 30년 이상 있다 보면 됩니다. 아, 30년 동안. 예. 그럼 굉장히 고위직으로 나오셨긴, 나올 때는. 그거는 뭐 보통 안 밝히니까요. 아, 예. 뭐 안 밝히면 뭐 약간 뭐 그런 블랙용어 같은. 그건 아니고요. 원래 이제 정보기관은 네. 신문을 밝힐 수 있는 사람은 원장하고 차장, 그 다음에 이제 기술실장, 요게 국한되어 있습니다. 아. 뭐 사실 이제 퇴직하고 나서 뭐 밝혀도 뭐 그런 어떤 페널티를 받지 않겠습니다만은 네네네. 뭐 그게 이제 나름대로 불문율이죠. 그 자체가 이제 정보기관이 원래 조직 인원 예산은 공개하지 않는 게 이제 원칙이니까요. 예. 혹시 뭐 주로 어떤 일을 다뤘는지 여쭤볼 수 있나요? 큰 카테고리만. 네, 뭐 안보 관련, 안보. 이제 보안 관련 이런 업무에 종사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최근에 있었던 사건은 또 안 여쭤볼 수 없는데 얼마 전에 계엄령이 있었고 예. 또 지금 이번에 탄핵 표결이 됐고 예, 했었는데 우선 처음에 있었던 계엄령이랑 이런 사건이 있었을 때 아무래도 그것도 국가기관에서 종사했던 분이니까요. 예. 또 이 국정원과 관계된 분도 이번에 좀 연루가 됐었잖아요. 예. 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글쎄요, 저도 이제 뭐 깜짝 놀랐습니다. 새벽에 이제 저 카톡을 받고 이제 알았는데요. 처음에는 사실 이게 뭐 가짜뉴스냐, 딥페이스냐,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팩트라는 거를 확인을 하고 제일 먼저 제가 이제 사실은 확인한 거는 혹시라도 제가 이제 헌법을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닌가. 뭐냐 하면 이제 탄핵을 이제 하는 조건하고 달리 이전에 계엄령이 발동되었을 때 계엄은 대통령의 이제 고유 권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그 비상사태에 대한 판단도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할 수 있을 테고요. 다만 이제 현행 헌법상에 보면은 과거에 몇 차례 계엄령이 있었을 때 그 계엄령으로 인해서 이제 국민의 어떤 그런 뭐 자유와 권리와 인권이 이제 제약당하고 그게 어떤 그 정치권의 어떤 정권 변동이나 이런 데 큰 영향을 주는 사건이 있으면서 사실 이제 육공화국 헌법을 만들 때 계엄의 요건을 굉장히 엄격하게 규정해 놨는 걸로 제가 이제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대통령이 계엄을 하고 국회에서 이 계엄을 해제 요구를 할 수 있다. 아닐까 하는 순간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제 계엄을 했을까 이런 막연한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어서 헌법부터 먼저 이제 찾아보니까 계엄을 이제 하고 나서 국회가 해제 요구를 하면은 동의안을 통해서 해제 요구를 하면 즉시 이 계엄을 해제해야 된다. 이런 조항을 다시 확인하고 뭐 정말 어떻게 보면 이건 하나의 결국은 해프닝에 불과하겠다. 그렇게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치 구조가 뭐 사실 이제 야당이 거의 뭐 190석 가까운 의석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면 해제할 수 있는 이 계엄 요건을 뭐 설령 국회를 봉쇄한다고 하더라도 국회 밖에서 이거를 이제 어떤 요건만 갖춰서 심지어는 뭐 지금은 뭐 주음미라는 거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온라인상으로라도 요건만 갖춰서 해제 요구를 하면은 해제해야 되는 계엄을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했을까? 뭐 결국은 제가 볼 때는 몇 시간 내에 해제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게 잤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밤을 꼴딱 새웠다고도 하거든요. 야, 근데 어떻게 보면 그거에 대해서 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뒤에 담화를 이제 영상을 몇 개 나왔었잖아요. 예. 거기서 이제 내가 정말 이게 계엄령을 하고 그렇게 예. 할 거였어요. 국회를 그렇게 대충 했겠냐.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어떻게 보면 정말 제대로 하려고 했으면 어떻게 보면 국회에 못 들어갈 수도 있었을 거라는 의견도 있고 예. 어쨌든 또 다른 측의 의견에서는 어쨌든 국회를 봉쇄하려고 했던 군인들이 투입된 건 맞잖아요. 예, 그건 사실이죠. 네, 이거 어떻게 조금 해석해야 될까요? 계엄 그 요건이 이제 뭐 어떻게 갖춰지느냐. 네. 이게 이제 정말 계엄을 할 만한 비상사태냐. 그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는 이제 이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최종 판단은 사실은 국가 이제 원수죠.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 이기 전에 국가 원수고 군 최고 통수권자고
계엄권을 발동할 수 있는 헌법상 권한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는 이제 그건 정치적 판단이 될지 법률적 판단이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다만 이제 국회라는 게 이제 국가기관이거든요. 그렇죠. 특히 이제 참 우려스러운 거는 이제 내란죄, 뭐 외환죄 뭐 이런 데 보면은 국가기관을 이제 그 기능을 정지시킨다는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건에서 계엄 상황에서 우선은 계엄을 해제할 권한이 있는 해제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국회부터 장악을 하려고 했다. 요거는 조금 절차상의 문제가 좀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물을 수 있는 거는 이제 그 대통령은 계엄령을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 다음에 국회는 그거를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동시에 헌법에서 주어졌다는 것은 그쪽 그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권한은 저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조금 그런 절차상의 문제는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번에 그 계엄령이 실패한 이유는 어떻게 보시나요? 너무나도 디지털 세계 시대라서 이제 모든 국민들이 이제 다 알고 그다음에 모든 국민들이 유튜브 그리고 국민들의 발빠른 의지로 이제 국회로 뛰어가고 이런 것들 때문인 걸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김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비해서 이제 그 정보 소통의 수단이 마지막 계엄이 뭐 제가 이제 생각하기엔 한 45년 전. 45년 전이죠. 네. 그때 상황하고 지금하고는 이제 완전히 다르고요. 다르죠. 국민의 국민의 의식 수준도 이제 완전히 다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시간 뭐 이게 지금 그 SNS라든지 네. 그다음에 뭐 유튜브라든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즉시 이제 그 정보가 공유되고 있고요. 과거에는 방송국 뭐 신문사만 장악해도 이게 이제 그 정보 자체가 차단될 수 있지만 지금은 그런 세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이제 점이 이제 가장 크다고 보고요. 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계엄 해제 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뭐 이제 대통령이 계엄을 발동할 수는 있지만은 해제 요구까지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헌법 정신이 발동할 수 있는 권한과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동시에 균형적으로 주었다는 점. 이게 이제 어떤 사실은 계엄이 무용지물이 되는 몇 시간 만에 네. 그냥 무용지물이 되는 뭐 그런 사태가 이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번 계엄령과 그리고 탄핵 표결이 되는 걸 보면서 외국에서 바라보는 한국의 시선도 굉장히 좀 불안정해진 부분도 있고 한국의 그날 당시에는 잠깐 짧은 해프닝이긴 했지만 비트코인이라는 것도 엄청나게 폭락했다가 다시 제자리에 들어오고 증시도 안 좋고 하면서 한국 분들이 우리나라의 이런 것들이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이런 어쨌든 대통령이 지금 두세 명이나 이렇게 탄핵되고 탄핵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제 전 세계에서 이 선진국이라는 이제 나라들은 네. 되게 보면은 뭐 벌써 이제 수백 년간 어떤 그런 제국주의 시대라든지 네. 그다음에 그들 선진국 역시 이제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저 얻어준 게 아니죠. 이제 그 이후에 사실 이제 오늘날 국제 질서라든지 국가의 어떤 시스템에 큰 이제 그 세계화가 이루어진 게 2차 대전 이후의 국제 질서고 그 이후에 이제 서방 세계 서구적인 이제 국가 시스템이 전 세계 보편적으로 이제 이렇게 뿌리를 내렸다고 봐야 되죠. 그 중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2차 대전 이후에 신생 독립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생 독립국 중에서 기본적으로 산업화를 이룩하고 동시에 민주화를 이룩한 이런 나라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유일한 사례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어떤 민주주의가 굉장히 성숙되고 국민의 어떤 개인의 자유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뭐 저희들도 유튜브를 통해서라든지 뭐 얼마든지 개인의 자유의사를 이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나라가 전 세계에 그렇게 흔치 많습니다. 우리는 이 세계에서 살고 있고 이렇게 서방 세계의 질서니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게 사실은 이제 인류가 사실 어떤 개인의 자유를 누린 거는 역사가 또 얼마 되지 않거든요. 기껏 해봐야 이제 프랑스 대혁명이라든지 미국의 독립선언이라든지 뭐 영국의 이제 어떤 그런 명예혁명, 권리장전 뭐 이런 걸 통해서 이게 이제 오늘날 보편적 가치지 수천 년, 수만 년간 어떤 보면은 인류는 어떤 지배자가 있고 거기에 예속되고 종속되고 이렇게 이제 살았던 건데 그런 이제 보편적 서방 세계 질서가 우리나라에 확고하고 견고하게 이제 뿌리를 내렸다는 점이 있고요. 제가 이제 강의 시간에 학생들한테 농담 삼아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전 세계에서 광화문 광장에 나가서 야, 대통령 나와. 한판 붙자. 이렇게 과감하게 외칠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만큼 우리 이제
오랜 기간 이제 산업화를 기초로 해서 우리 이제 또 민주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희생이 있고 헌신이 있었고 노력이 있었죠. 그게 토대가 되어 있는 나라라는 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그 계엄과 이어서 이제 탄핵 사태를 보면서 다만 이제 이게 그동안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바라봤던 그런 이제 기준이 있죠. 네. 정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고 전 세계 10위권의 무역 대국이고 이런 이제 기준이 있었던 게 이제 어떤 계엄이라는 이런 이제 해퍼닝으로서 그런 어떤 이제 대한민국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 손상된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게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또 이거를 또 이렇게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빨리 회복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그다음에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이런 정도의 프로세스를 가진 나라도 전 세계에서 그렇게 저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우선은 일단 대한민국의 회복 탄력성을 믿고 있고요. 또 이게 어떻게 보면은 또 하나의 어떤 국가가 나아가는 어떤 그 길,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는, 우리가 이제 IMF라든지 이런 걸 겪고 이러면서 차라리 국가가 한 단계 레벨업된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민주화를 이뤘지만은 또 이 과정 속에서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좀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었지만 계엄령에서 탄핵 표결까지 거의 아무도 피를 흘리지 않았던 그렇습니다. 이런 거는 정말 전 세계적으로도 예, 예. 흔치 않은 예. 네, 잘 마무리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오늘의 주제, 일단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되었고 아직 이제 집권은 안 했지만 어쨌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지는 않았단 말이죠. 현재 정확한 상황은 어떻게 되고 누가 이기고 있다고 보시나요, 교수님? 이제 사실 그 전쟁 상황에서 보면은요, 각자가 이제 자기들 전황을 발표를 합니다. 그렇죠.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대로. 사실 그 이외에 이제 여기에 현재는 나중에 북한이 참전했지만은 다른 나라의 어떤 군대가 가 있는 경우가 없고요. 어쨌든 싸우는 거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양자가 맞붙어 싸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정확한 전황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객관적으로 내려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부재한 상태에서는 알 수가 없다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대로, 심지어는 이제 미국이나 나토도 그들 나름대로의 전략적 차원에서 얘기를 한다고 보면은 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언론이나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은 정확할까요? 저는 그것도 상당히 많은 어떤 그런 주관성이 개입돼 있고 어떤 자칫하면 허위 정보라든지 이런 정보에서 잘못된 판단에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팩트는 현재까지 어떻게 보면 가장 근접한 팩트는 이제 2022년 2월 24일 날 이제 개전이 됐죠. 그 이후에 이제 일단 그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개 이제 4개 지역 영토라고 합니다. 주로 이제 친러시아계가 많이 살고 있는 그런 영토를 침공을 해서 장을 했는데 그게 이제 우크라이나 전체 영토의 한 20% 정도 된다고 하죠. 인구도 이제 우크라이나 인구 전체의 한 16% 정도가 되는 70만 명 가량이 거기에 이제 살고 있다. 요게 이제 현재까지는 공식적으로 거의 확인된 바고요.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크라이나가 조금 이제 생뚱맞다고 할 수 있는데 2024년 8월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생각해서 어떤 전략적인 차원에서 이제 했을 텐데 러시아 본토인 그 쿠르스크 주를 급습을 해서 그게 이제 그 중에서 한 82개 정착지 정도를 장악했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계속 그동안 이제 상호 공방이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제 얼만큼 점령 지역을 꼭 뺏고 빼앗겼는지조차도 불투명합니다. 왜 그러냐면 전쟁이 계속되는 상태예요. 이제 확실하게 휴전이 선이 우리나라도 이제 휴전선이 그거 있죠. 이런 것처럼 그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오늘 주인이 내일에 또 주인이 바뀔 수도 있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정도 이상을 얘기하는 거는 다 정확한 팩트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근데 방금 전에 우크라이나가 2024년 8월에 러시아 본토인 쿠르스크를 급수한 거를 생뚱맞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건 정확히 좀 어떤 의미이실까요? 사실은 이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이제 공격을 받고 자기 영토를 일단 지키는데 이제 급급했던 상황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게 땅덩어리라든지 빼앗긴 지역으로 보면 상당한 지역이고, 원래 이제 그 침공당한 입장에서는 자기 땅을 수복하는 게 이제 우선 급선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자기 땅에 있던 이제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가 영토와 그 땅에 속해 있는 국민을 지키는 게 이제 가장 기초고 거기서 회복하는 게 1순위인데 아마 이거는 이제 그 젤렌스키나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서 어떤 전략적 차원에서 러시아의 본토를 장악하면은 그게 이제 나중에 어떤 딜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아주 고도의 어떤 전략적 판단에서
했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일반 사람들이 전쟁을 생각할 때도 예기치 않은 그런 이제 공격이기 때문에 제가 좀 생뚱맞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럼 북한은 러시아에 지금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우선 전쟁 무기는 어느 정도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러시아가 무기를 받는 나라는 지금 북한뿐인가요? 또 어떤 나라들이 있을까요? 지금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하는 무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사실은 판매하는 거죠. 네. 북한 입장에서 공짜로 줄 수 있는 여력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체로 보면 이제 미사일이라든지 보병용 로켓이라든지 네. 뭐 방사포, 자주포, 포탄, 폭약 이런 걸로 이제 확인되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정확하진 않지만은 네. 러우 전쟁 발발 이후에 한 최대 8조 원어치 정도를 이제 팔아먹었다. 이런 8조 원치요? 예. 북한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엄청난 돈이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동안 남침용으로 이제 비축해놨던 거를 완전히 이제 재고떨이를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꼭 먹고 안 먹고 북한 입장에서는 일거양득인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러시아에 이제 무기를 제공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이제 다 국제사회가 러시아를 이제 침략 전쟁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는 거의 동참이 없고요. 대개 이제 이란 정도를 들 수 있습니다. 이란은 미국과 대척점에서 있는 이런 나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란이 이제 미사일 강국이거든요, 이란이. 그 다음에 이제 드론, 이런 거를 이제 주고 있다고 하고요. 다만 이제 중국이 민간용이지만 군수용으로 바로 사용 가능한 이른바 이제 이걸 이중용도 부품이라고 하는데요. 요거를 제공하고 있다는 거는 이제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도 국제사회에서는 제재를 하고 있는데 중국은 이제 이게 나는 민간용으로 준다. 막 이런 식으로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원래 이제 전쟁 이전에는 이런 부품들이 주로 독일, 네덜란드 이런 나라에서 이제 판매를 하고 요거는 이제 러시아도 사서 쓰고 있는데 이게 이제 국제사회 제재 조치 때문에 이건 이제 중단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북한군을 러시아 이제 파병을 했잖아요. 뭐 10,000에서 13,000명 파병했다고 하는데 파병한 이런 진짜 목적은 뭘까요? 이거는 굉장히 다목적 노림수가 있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눈에 당장 보이는 거는 이제 돈입니다. 김정은은 기본적으로 이제 통치 자금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북한의 핵심 층을 관리를 해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핵미사일도 개발을 해야 되고요. 이런 자금이 필요한데 현재 이제 북한 병사가 1인당 러시아로부터 받는 이제 뭐 월급이라고 할 수 있죠. 월급이 한 월 2,000불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요게 이제 현찰로 그대로 들어오고요. 요게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병사들한테는 가지 않고 제가 어디서 뭐 5달러라고 얘기했더니 웃던데 저는 한 5달러 정도 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다 이제 김정은의 통치자금용으로 들어가지 않겠냐. 요게 굉장히 큰 유혹이죠. 현찰이 들어오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이 제일 지금 부족한 게 식량하고 에너지입니다. 요건 이제 러시아가 조금 여유가 있죠. 요걸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제 지원을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투기라든지 방공망. 북한의 이제 무기 체계가 뭐 사실은 돈이 없기 때문에 2차 세대전 때 쓰던 뭐 비행기를 그대로 쓰기도 하고요. 굉장히 이제 낙후돼 있거든요. 그렇죠. 요런 이제 무기 현대화, 요거를 이제 기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덤으로 오는 거라면은 현대전 경험이죠. 오늘날 이제 4차 산업시대가 접목된 현대전을 우리도 생각하지 못하던, 경험하지 못하던 현대전을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점. 요게 이제 하나의 부수적 효과라고 할 수 있고요.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우려되는 거는 바로 이제 핵미사일이라든지 뭐 핵잠수함, 정찰위성과 같은 그런 첨단 군사 기술이다. 이게 이제 바로 우리에게 직접적 위협이 되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생각하면은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오랜 이제 제재를 받고 불량 국가로 낙인 찍혀 있잖아요. 그런데 그나마 이제 혈맹인이라는 할 수 있는 중국이 겨우 이제 북한을 먹여 살렸습니다. 다만 이제 중국은 죽지 않을 정도로 찔끔찔끔 이렇게 이제 길들이식으로 이런 걸 이제 표현을 이유 있는 거리두기다 전문용어로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이런 데 대해서 사실 불만이 많았죠. 불만이 많았는데 이게 이제 이 상태에서 러시아가 이제 급하게 탄약과 뭐 무기 그다음에 이제 병력이 필요한 걸 알고 둘 사이에 어떤 이제 뭐 쌤쌤이 됐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대신에 이제 이 러시아라는 뒷배가 강대국이잖아요. 그리고 동북아에서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여전히 이제 영향력을 갖고 있고요. 이런 뒷배를 하나 잡았다는 거 이게 이제 국제사회에서 어떤 입지를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이제 북한이 이 지정학적 특성 때문에 과거에 이제 김정일, 김일성 이때부터도 두 나라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잘 해왔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걸 가지고 현재 북한 정권이라든지 이제 이게 나라를 유지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북한 사람들이요.
러시아는 사실은 이제 소비에트 연방 체제가 무너지고 이후에는 이게 이제 민주주의 국가고요. 자본주의 국가인데도 그냥 막연하게 과거에 뭐 사회주의 같이 하던 뭐 우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다른데 어떤 병력을 보내보다는 거부감이 적을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계산이 깔려 있다고 봅니다, 저는. 예. 북한군의 인명피해가 당연히 있을 텐데 그게 크면 추가 파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던데요. 현재 북한이 이제 배치된 데가 바로 이제 네. 러시아 본토를 빼앗긴 이제 네. 쿠르스크 지역입니다. 이 푸틴은 아마 이제 이 영토를 빼앗지 못하고 뭐 전쟁이 끝난다 이러면 아마 영원한 역사의 죄인이 될 겁니다. 이 강대국이 남의 나라에 이 남의 나라 뺏은 거는 보통 이제 기억을 안 하죠. 뺏긴 거를 이제 아픈 거를 기억할 겁니다. 그래서 푸틴으로서는 어쨌든 간에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서든 이제 달아나려 할 테고요. 또 젤렌스키는 이거를 가지고 있어야지 나중에 빼앗긴 다른 이제 지역에서 일부를 이제 찾거나 휴전협정 과정이나 뭐 이런 생각에서 이제 뭐 어떤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에 결단코 이걸 지키려고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굉장히 그 전쟁이 치열하고 사실 이제 전쟁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러시아는 이제 회복하려고 하고 이제 우크라이나는 이거를 이제 뺏은 걸 지키려고 하죠. 네. 대개 보면은 이제 뺏으려고 하는 쪽은 지키려 하는 쪽보다 2배 내지 3배 이상의 병력이 필요하고 병력 손실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쿠르스크 지역이 가장 이제 병력 손실이 많이 날 거다. 이렇게 보거든요. 결국은 이 과정에서 이제 아마 사상자가 생기고, 그럼 북한군이 이제 뭐 10,000에서 12,000명 정도 가 있다고 하는데, 이 병력을 어쨌든 간에 유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정도는 유지를 해야지 그래도 북한이 파병했다는 어떤 정도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어쨌든 간에 계속 보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뭐 한때 보면은 젤렌스키가 북한군이 한 10만 명 정도 파병될 거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저는 여기에 조금 견해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북한도 기본적으로 현재 체제 유지를 한다든지 휴전선의 경계를 한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최소한의 이제 그 어떤 군은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뭐 한꺼번에 10만 명은 어렵지만은 추가 파병은 계속되고 그 정도는 또 이제 계속 준비를 해나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당을 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봐집니다. 근데 러시아나 우크라이나가 사실은 러시아가 더 강국이잖아요. 예, 예. 누가 봐도. 예. 근데 본인의 영토 쿠르스크를 예. 다시 이제 방금 말씀하신 거 뺏긴 게 더 예, 큰 예. 상처가 될 텐데 예. 이걸 회복하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빨리 되지 않네요. 그게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쿠르스크 지역이 평원입니다. 광활한 평원이고 그 다음에 또 그게 11월부터 10월 이럴 때는 이제 우기고요. 네. 이게 완전히 진창이 된다고 하고요. 다음에 이제 동장군이 이제 오죠.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지키고 있고 러시아가 들어가는데 대개 이제 러시아는 도로를 따라서 들어갑니다. 도로를 따라 들어가면은 우크라이나는 도로 옆에 기다리고 있다가 그걸 이제 공격을 해 들어오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쉽게 이제 회복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이제 되고 있습니다. 자, 북한군 파병 대가 러시아부터 핵 기술 연습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요거 진짜인가요? 이게 이제 가장 이제 델리케이트한 문제인데요. 뭐 현재 북한은 핵실험을 6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완성된 걸로 보이거든요. 문제는 이제 이 투발 수단입니다. 미사일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결국 이제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ICBM입니다. 근데 이 기술은 아직 확보하지 못한 걸로 보는 게 이제 국제사회 평가인데 만약에 이제 속단할 수는 없지만은 러시아가 이 기술을 북한한테 준다. 이건 이제 북한은 절실히 원하겠지만 러시아로는 굉장히 고민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당장 이렇게 되면 미국과 이제 완전히 관계를 단절하고 막 가자는 거죠. 러시아도 전후의 경제 회복이라든지 앞으로 뭐 이런 걸 잘해서 미국이 여전히 이제 막 갈 수는 없거든요. 그런 상황이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그게 이제 국제관계는 영원한 적도 없고 우방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를 겨냥할 수도 있는 부메랑이 되올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요거는 어떤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문제 같습니다. 자, 북한군 파병으로 그럼 전쟁 양상은 좀 변화가 있나요? 지금 이제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된 게 게임 체인저인 거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이제 화들짝 놀랐었고요. 다만 이제 그 러시아가 병력이 부족한 정도를 어느 정도는 메울 수 있는 거는 분명하지만은 뭐 사실 거기에 이제 러시아군이 뭐 한 50만 정도 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쿠르스크 지역에. 그런데 한 뭐 1만 2천 명 정도가 얼만큼 거기에서 영향을 주고 전세를 완전히 뒤집을 그런 상황인지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다만 이제 러시아로서는 어쨌든 간에 국제사회에서 현재는 나토 전체와 사실 싸우는 거나 다름없는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라는 우군을 확보했다. 이런 이제 상징적 의미, 이런 게 이제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북한군 파병에 대해서 미국과 나토와 그럼 중국은 지금 좀 어떤 입장을 좀 취하고 있나요? 그동안 이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온 게 이제 미국과 나토죠. 그렇죠. 나토인데 두 입장에서는 당연히 북한 파병을 반대하고 이제 경고에 나섰습니다. 하나의 이제 새로운 돌발 변수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당장 영향을 안 주지만 어떤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라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조치를 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이상 파병은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우크라이나에 지원했던 그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이제 해제해 준다든지 추가로 이제 뭐 돈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조치를 했죠. 다만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드러내놓고는 반대를 할 수 없는 약간 이런 이제 입장인데 최근에 뭐 시진핑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중국 내에서 취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조치를 통해서 굉장히 이제 불쾌함을 드러내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제 중국이 한반도 내에서 특히 이제 동북아에서 나름대로 이제 자기의 어떤 그런 위상을 갖고 있는 거는 북한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이제 그래서 중국은 기본적으로 현재까지 기조가 현상유지입니다. 한반도의 현상유지. 그리고 또 이게 이제 그동안 북한이라는 이 불량 국가를 그나마 핸들링 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중국이다. 이걸 갖고 이제 국제사회에 큰 소리도 치고 육자회담 하면은 뭐 의장국도 맡고 이랬습니다. 과거에. 그랬는데 이게 이제 북러가 밀착되고 특히 이제 러시아 파병까지 하게 되면서 이게 이제 무너진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해면을 중시하는 중국에서는 이게 정말 체면을 완전히 구긴 거다. 이런 걸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자기들의 이제 동북아시아 전략에도 차질이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북한과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 실제로 북한 주민들 사이의 민심은요, 좀 흔들리는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정부가 그걸 잘 통제하고 있나요? 여러 소식 등을 전해서 이제 전해지는 바를 보면은 파병 사실이 이제 아름아름 퍼지고 있는 거는 사실로 보입니다. 뭐 중국 국경을 통해서 들어오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대북 방송을 하고 또 이제 가족들도 있고요. 이런데 그렇지만은 북한이 이걸 이제 철저하게 엄격하게 통제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사망 사실이나 부상 사실도 절대로 유포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엄격하게 통제를 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표면화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끝까지 숨길 수는 없겠죠. 이게 뭐 1만 2천 명, 1만 명이나 되는 군대가 갖고 거기서 결국은 이제 다친 사람, 죽은 사람이 돌아와야 될 테고. 이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간에 지금까지 북한의 이제 그 어떤 프로파간다 이런 게 굉장히 강하거든요. 아마 그럴듯한 명분을 만들어낼 걸로 보입니다. 이제 그 전쟁이 반미 전쟁이다. 이렇게 포장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러시아하고 뭐 이제 이렇게 조약을 맺고 원래 우리가 러시아하고 친했던 나라 아니냐. 그래서 도와주러 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이제 보통 그런 걸 하려면은 주민 학습 과정 이런 걸 먼저 거칩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의식을 이렇게 바꿔놓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공개를 하고 이런 어떤 내부 절차를 밟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보면은 북한이 이것 때문에 뭐 내부 동료가 일어나고 뭐 무너질 거다. 뭐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 생각하지만 저는 현재로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부정적인 요인들이 계속 쌓여 나가면은 궁극적으로 북한의 체제에 위협이 되겠지만 당장 이 건만 갖고 북한 붕괴가 단초가 된다. 그건 조금 성급한 판단이다 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만큼 아직까지는 내부 총재가 작동하고 있고요. 또 북한 주민들이 잘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요거 가지고만 북한의 어떤 내부 혼란 붕괴를 저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또 뭐 그렇다고 우리나라처럼 디지털 세상도 아니고. 예, 북한은 디지털이 없고요. 휴대폰을 쓰지만은 휴대폰도 뭐 지금 쓰지만 그거는 인터넷입니다. 우리 것처럼 인터넷이 아니고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깜깜이 휴대폰에 불과합니다. 자, 그럼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한국에게 바라는 것도 있나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사실 한국도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사실 1990년에 이제 우리가 양국이 소련하고 그때 이제 노태우 정부 시절에 수교를 했고요. 그 이후에 우호 관계를 계속 해왔고요. 우리가 이제 차관도 줬습니다. 사실은 그때 차관도 줬고 이 교역 규모도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보통 연간 한 100억에서 200불 정도, 200억 정도에 이제 달하는 그런 규모에 달했거든요. 근데 러시아하고 북한은 사실은 교역이 거의 없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또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러시아는 이제 전쟁 후유증을 극복하고 복구를 하고 이렇게 하려면은 이제 경제적인 어떤 그런 문제가 닥칠 텐데 거기에서는 미국도 중요하지만 한국도 절대적으로 이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때 어떻게 보면 전쟁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한국이 이제 염려하는
북한과 손을 잡았지만은 한국과 완전히 원수가 되는 걸 바라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최근에 보면 이제 뭐 우크라이나에 한국이 살상무기 지원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뭐 어떻게 가만두지 않겠다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두고 보자는 사람은 결코 별로 안 무섭죠. 그렇지만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더 이상 나쁜 관계로 가지 않고 싶다. 그래서 살상무기 이런 건 절대 지원하지 말자. 우리도 속사정이 있다. 막 이런 거를 어떤 보여주는 간접적인 시그널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제 북한군이 파병됐는데 이게 이제 북한군과 가장 직접적 이해가 관계 있는 한국에서 이제 뭐 지원을 해주기를 바라죠. 사실 이제 미국과 나토가 이제 도와주고 있긴 하지만은 여전히 이제 한계가 있고요. 만약에 그 우크라이나가 바라는 대로 우리가 살상무기를 지원하고 세계에서 이제 훈련이 가장 잘 돼 있고 이런 어떤 만약에 이제 그런 가능성은 낮지만은 이제 파병까지 한다면은 아마 전황이 이제 완전히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간절히 원한다고 보면은 됩니다. 지금 미국과 나토가 우크라이나 도와준다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코멘트 해주셨는데 미국과 나토가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여기까지 버틸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사거리도 제한이 걸려 있고 이런 것 자체가 또 엄청나게 다 병력을 보내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미국과 나토는 이 전쟁에서 뭘 바라는 거예요? 깊이 연관되기에는 이제 소련도 강대국이고 핵보유국이고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나토를 이제 또 지켜야 되는 입장이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제 우크라이나를 지켜야지 나토가 이제 지켜야 되는. 왜 그러냐면은 우크라이나는 이 지정학적인 위치가요. 나토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이제 영향력하에 두면은 바로 코앞에 러시아의 위협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우선은 가장 가까이 있는 거기는 이제 과거의 위성 국가들이 있죠. 폴란드, 헝가리, 뭐 체코 이런 데는 와서 그냥 완전히 버르장머리 고치겠다고 와가지고 파병들 하고 뭐 했고요. 그런 아픈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제 대신에 또 이제 뭐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이제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한다거나 뭐 그렇게 되면은 모스크바 턱 밑에 와 있죠. 러시아도 유럽에 당한 기억이 많습니다. 과거에 폴란드가 모스크바까지 점령했던 적이 있었고요. 그 뒤에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폴레옹, 히틀러한테 당했죠. 그죠? 이게 원래 이제 우리처럼 뭐 산악이라 이런 경계가 있는 거 아니고요. 대평원이기 때문에 바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나토는 미국은 이제 나토의 이제 일원이죠. 일원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되 이제 우크라이나가 어느 정도 버텨가면서 이제 나중에 러시아 영향력이 결국은 나토까지 미치지 않을 정도까지만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기본 목적이라고 보죠. 자, 그럼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할 가능성은 있나요? 저는 이게 지금 동북아 지정학적인 측면이나 그 다음에 러시아의 국제적 어떤 강대국이죠. 위상에 본다면은 정말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말하자면은 우크라이나보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러시아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단적으로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지금 자칫 선악 구도를 가지고 러시아는 악, 우크라이나는 선 이런 구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국제관계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익이 우선하는 게 냉철한 이제 국제사회인데 다만 이제 저는 러시아가 북한의 파병을 받았다. 이거는 우리에게 이제 직접적 안보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이제 그 북한이 뭐 어느 정도 이제 파병을 받은 이상 주는 거는 뭐 불가피한데 예를 들어서 정말 핵심 미사일 기술 같은 것까지 준다. 이러면 이제 결정적으로 우리한테 안보 위협이 되기 때문에 우리도 내심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뭐 어떤 이제 다른 어떤 뭐 정부의 어떤 라인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또 어떻게 보면 강원 양면 전략. 예를 들어서 아니 정말 북한의 그런 식으로 깊이 북한하고 이제 관계가 깊어지거나 어떤 북한에 더 이상의 지원을 하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어떤 이면적인 모션이라도 취하면서 이런 강원 양면 전략을 써서 이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뭐 무조건 반대한다. 이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국제관계가 선악의 논리가 아니라 국익이 우선이라는 걸 전 세계가 지금 다 보여주고 있는 게 사실 미국과 나토가 전력으로 다 도와주면 러시아가 오히려 사실상 그렇죠. 밀릴 수도 당연하죠. 있는 거고 그렇다 해서 뭐 북한도 뭐 러시아를 도와주는 게 선을 도와주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자기들의 국익인 거고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치고 들어간 게 자기들의 국익인 거고 사실 그리고 한국도 어떻게 보면 살상무기까지 지원하지 않는 거는 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또 국익에 어쩔 수 없는 전 세계적으로 자기 나라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게 자기 나라의 국익이 중요합니다. 국제사회는.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럼 앞으로 좀 어떻게 될까요? 이제 1월 20일에 트럼프가 집권하는데 트럼프는 내가 대통령 되면 24시간 내가 끝낸다. 뭐 사실 지금부터 24시간 끝낸다는 거 진짜 24시간 끝낸다기보다는 지금부터 물밑 작업을 해서 그때 이제 정리하는 것들이 나올 수는 있겠죠. 언제 어떻게 끝날까요? 저는 뭐 이제
24시간 선거 과정에서도 큰 소리 치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뭐 물론 이제 트럼프의 이 이제 그 화술은 약간 전문용어로 좀 뻥이 있고 감춰진 게 이제 있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단순한 허풍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트럼프는 타고난 협상가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젤렌스키한테는 현재 당장 전쟁을 멈추지 않으면은 모든 지원을 끊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고요. 또 러시아 푸틴에게도 만약 여기서 전쟁을 중단하지 않으면은 내가 정말 뭐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든 안 되면 뭐 말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진짜 군대를 보낼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뭐 협박까지 하고 이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사실 이제 트럼프는 바이든은 조금 신사적이죠. 보면은 약간 이제 신사적이지만 트럼프는 철저한 이제 그 협상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우크라이나도 알고 있고 러시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실 두 나라도 이 전쟁이 3년 이상 가면 지칩니다. 물론 뭐 과거에 뭐 100년 전쟁 이런 게도 있었지만 6.25도 3년이죠. 이제 뭐 베트남전은 조금 이제 오래 가고 있지만 사실은 3년 이상 가면 이게 너무 힘듭니다. 어느 나라든지. 그래서 지쳐 있기 때문에 뭐 어떤 그런 거를 이제 뭐 못 이기는 척 받아들이는지 명분으로 받아들이는 척 해가지고 당장 이제 어떤 형태로든 간에 전쟁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거. 요게 이제 휴전이죠, 휴전. 그렇죠. 요거는 이제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트럼프도 일단 자기가 큰 소리 쳤던 거는 했다, 지켰다. 이런 이제 논리가 성립하죠. 다만 이제 두 나라 간에 이제 전쟁은 잠시 공격이라든지 멈췄더라 하더라도 휴전 조건을 가지고 뭐 아니면은 이제 또 젤렌스키는 젤렌스키대로 푸틴은 푸틴대로 정치적 계산이 다릅니다. 젤렌스키는 이게 또 사실은 정치적 기반이 푸틴보다 훨씬 취약하고요. 취약합니다, 사실은.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정쟁을 뭐 차라리 계속해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자기 정치적 입지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게 복잡하게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제 이게 일시적인 휴전이 재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고요. 또 인접해 있던 나토도 사실은 이제 보면은 나토가 뭐 이제 협약에는 보면은 어느 나라 한 나라도 침공당하면은 이제 공동 대응한다고 하는데 한 번도 침공당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저 멀리 떨어지는 영국하고요, 이탈리아, 스페인하고 그다음에 이쪽에 가까이 있는 폴란드, 뭐 이런 나라하고 핀란드 이런 나라하고 완전히 입장이 다르죠. 독일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말하자면 끝난다고 끝난 게 이제 아니죠. 사실 이제 오랜 밀고 당기기 이런 걸 통해서 뭐 우리도 이제 6.25 전쟁을 정전 협상을 맺는 과정에서 뭐 백마고 지고 뭐 해서 막 정말 빼고 빼안에는 피를 흘리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리한 어떤 줄다리기가 결국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그럼 러시아, 우크라이나 경제는 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두 나라의 이제 전쟁 후유증은 굉장히 이제 심각하고 특히 이제 경제 타격이 크다고 보는데요. 이제 우선 러시아는 본토 타격이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경제는요, 군수 산업과 같은 전시 경제로 버티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재밌는 얘기는 이제 그 병사들에게 이제 참전을 하면은 상당한 이제 일반 근로자들보다도 더 많은 이제 봉급을 주죠. 그거는 북한처럼 빼앗기지 않고 자기가 가져갑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죽으면은 유족에게 뭐 3억씩 뭐 이렇게 준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그 러시아에 풀린답니다. 풀리면 요게 이제 호황을 일으켜 나가는 하나의 이제 또 경제적인 버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주로 이제 군수산업. 이렇게 해서 현재 이제 전시경제로 어느 정도 버티고 있는데 대신에 이제 국제사회가 이제 계속 제재를 하고 있고 또 외국 기업이 이제 뭐 거의 철수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따라서 타격이 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그동안 전쟁 때문에 이제 풀렸던 이런 이제 거품들이 이제 로 인해서 인플레 이런 건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아마 경제적 어떤 위협이 있을 테고요. 결국 이제 자기들도 빨리 국제사회 신뢰를 회복하고 인플레를 잡아야 되는데 만약에 이거를 제대로 이제 합지 못하면은 아주 최악의 경제난 이런 데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우크라이나는 뭐 더 심각합니다. 이제 나라도 작고, 인명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물리적 피해가 뭐, 우크라이나 거의 전역에 걸쳐서 발생해서요. 주거라든지 인프라, 산업시설이 거의 뭐 파괴됐고요. 이제 피해 복구에 필요한 비용이 뭐 천문학적으로 들어갈 거다. 이렇게들 다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때 지금도 이제 물론 기존 입장을 유지를 하겠지만 뭐 미국이라든지 EU라든지 나머지 뭐 G7 국가들이 재정 지원을 하고 기술 지원을 하겠다.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우리도 뭐 이제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지만 회복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10년 이상 소요될 거고 아주 엄청난
어떤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리라 이렇게 봅니다. 자, 러시아, 우리가 많은 분들이 걱정했던 게 러시아에 핵무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핵무기는 어느 정도나 있고, 혹시나 실제로 핵무기, 뭐 막판이라도 뭐 전략이든 전술이든 두 가지 핵무기가 좀 나뉘잖아요. 그런 핵무기 쓸 가능성이라도 좀 있을까요? 보통 이제 현재 정확한 거는 뭐 네. 아닙니다만은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는 대개 한 5,000여 기 뭐 이제 이상, 거의 미국하고 뭐 삐까삐까합니다. 네. 그 이제 비슷한 수준인데 사실은 이제 핵무기가 무기의 끝판왕이기 때문에 일정 규모를 넘어서면은 이 보유수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뭐 1,000개나 2,000개나 뭐 똑같지 않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이제 냉전 시대에 서로 이제 경쟁을 하면서 이게 이제 늘어난 점이 있었고요. 그러면 이제 러시아가 뭐 핵무기를 쓸 거냐? 최근에 이제 몇 번 큰 소리 쳤죠. 핵무기를 쓸 수도 있다. 뭐 그게 이제 전략핵이 되든 전술핵이 되든지 이 핵무기를 쓴다고 이제 하는데 물론 모르겠습니다. 그게 최종적인 판단은 이제 푸틴이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도 그 생각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미루어 짐작해 본다면은 현재 이제 국제사회에서 러시아가 만약에 핵무기를 쓴다 이렇게 할 때 거기에 가담하고 찬동할 수 있는 나라는 제가 볼 때 뭐 이란이나 북한 정도 나머지는 없다고 봅니다. 뭐 그래도 지금 이제 러시아를 중국과 인도가 이제 간접적으로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지원 형태 뭐 이제 가스도 사주고 이렇게 이제 도와주고 있는데 이 두 나라도 예외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사실 이제 핵무기는 2차 대전 이후에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죠. 만약에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러시아가 만약에 핵무기를 쓴다면은 푸틴은 물론이고 러시아도 지구상에서 사실상 사라지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을 푸틴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쉽게 핵을 사용하는 데는 제약이 따른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럼 푸틴 대통령 러우 전쟁에서 이끌어낸 주요 군사적 성공과 실패는 어떻게 되고 전쟁 잘한 걸까요? 못한 걸까요? 푸틴 입장에서. 푸틴이 이제 사실은 소비에트 체제가 붕괴되면서 이 러시아가 3등 국가로 전락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 이제 푸틴이 오늘날 푸틴이 있게 된 거는 이 과거 러시아 제국 굉장했죠. 그 다음에 이제 소비에트 체제도 이제 세계에서 양극을 할 정도로 이렇게 이제 막강한 그런 이제 위상을 가졌는데 이거를 이제 회복하자 이 기치를 가지고 푸틴이 이제 자기 이미지를 쌓으면서 그걸 바탕으로 이제 정신 기반 집권 기반까지 구축을 했죠. 특히 이제 그동안 체첸, 뭐 조지아, 돈바스 전쟁 이런 걸 하면서 이 사람이 군사적 면에서도 뛰어나다 이런 인식을 이제 국민들한테 심어왔습니다. 이번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도 바로 이런 자신의 정치적 입지와 관련이 깊다고 봅니다. 전쟁을 할수록 국민의 지지가 이제 높아가는 이런 거를 이제 겨냥한 건데 다만 이게 이제 원래 특별 군사작전 이렇게 해가지고 3주면 끝낸다 이렇게 이제 큰 소리를 빵빵 쳤는데 지금 3년이 가까워오고 있으면서 사실상 전쟁의 수렁에 빠지는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더듬어 보면요. 과거에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을 했습니다. 냉전 시기 말에. 거기 가서 침공을 해갖고 아무 이제 이 정도 나라 정도를 하고 들어갔는데 10년을 여기에 묶여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철군을 했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소비에트 체제를 붕괴시키는 한 원인이 되었다고 이렇게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이제 아픈 기억이 슬금슬금 이제 되살아나는 그런 대목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너무 우크라이나나 젤렌스키 뭐 이 개그맨 출신 아니냐 뭐 코미디언 출신이라고 하죠.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약간 깔보고 이렇게 해서 시작했다가 이제 된통 조금 공경에 처하는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당장 이게 푸틴의 정치적 위기로 이어지지 않지만은 앞으로 전쟁 후유증을 극복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입지에 타격이 생기고 뭐 궁극적으로 잘못되면은 정신지번 기관이 무너질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어쨌든 교수님은 트럼프 집권 이후에 전쟁은 일단 휴전은 한다고 보시는 것 같긴 하네요. 트럼프가 어떤 식으로 하는가 제가 볼 때는 바이든하고 다릅니다. 저는 휴전을 시킬 거다. 강제 휴전을 시킬 거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번에 좀 대만 주제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미국에서 2027년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거다라는 발표를 했었는데 왜 2027년 실제로 중국이 대만 침공할 가능성이 있나요? 이 얘기가 이제 어떻게 나왔냐 하면요.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지난 3월에 이제 국방부 기자회견 공식 석상이죠. 중국이 이제 2020년 7년까지 대만 침공 준비를 갖출 거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요 팩트는 사실이고요. 이게 이제 미국 조야는 물론이고 이제 사실 대만 내부에서도 이런 동일한 인식이 이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실 이 근거는 시진핑이 중국군에
있다가 2027년까지 대만을 공격할 수 있는 준비를 완료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CIA 이제 정보가 이제 기본적인 근거가 되고 있고요. 네. 말하자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기 이제 그 레토릭적인 측면이 강한데 그런 능력을 갖추라. 이렇게 이제 한 거고요. 당장 27년에 침공하겠다. 이거는 이제 아닐 걸로 봅니다. 중국도 이제 펄쩍 뛰고 있죠. 부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이 이런 내용을 이제 공개적으로 계속 발표하고 하는 거는 중국이 만약에 언제라도 대만 침공을 하면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 우리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사전 경고적인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근데 어쨌든 중국은 대만을 가지고 싶어 하는 건 사실일 텐데, 대만이 만약 중국에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중국은 이제 하나의 중국 원칙이 이제 한 번도 이제 포기하지 않죠. 근데 대신에 미국으로서는 이게 이제 대만이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핵심적 요청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육지 항공모함 같은 겁니다. 별거 아니고 항공모함 하나가 그냥 견고하게 미국 걸로 이제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데요. 이 밖에도 이제 지금 그 반도체 공급망 확보라든지 이건 이제 중국을 겨냥한 경제 안보 차원에서도요. 굉장히 이제 중요한 대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미국으로서는 이거 바이든이 됐든 트럼프가 됐든 결코 저는 포기할 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이제 두 나라 입장이 오랫동안 사실 평행선을 이어왔고요. 이게 깨진다면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죠. 그래서 현재 정말 중국이 미국을 한판 붙어서 속된 말로 붙어서 확실하게 이길 수 있다는 자신이 없는 한 그렇게 무모하게 이 균형점을 깨기는 어려울 거다. 저는 아직까지 이렇게 봅니다. 또 이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요. 여러 가지 변수가 생깁니다. 사실은 이제 중국하고 인도가 붙어 있는데요. 이 둘이 사이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면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야, 잘 됐다. 여기에 그냥 중국에서 그동안 뭐 여러 가지 감정이 있었던 국경선이라든지 이거를 장악해서 이제 공격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러시아도 지금 뭐 이제 북중러가 어떤 이제 미국을 향한 대척점에 서 있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항상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중국이 너무 강해지고 있는 거를 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러시아가 또 어떤 포션을 취할지 이것도 고려할 대상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트럼프가 취임을 하면 이제 당분간 아마 러시아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어느 정도 정리되고 중동도 어느 정도 정리되고 이렇게 하면 이제 아마 중국을 견제하는데 올인을 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면 중국이 이제 너무 뭐 압박을 받고 이러면은 이거 뭐 좀 견제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대만에 대해서 무력 시위 이런 거를 이제 지금까지도 해봤지만은 할 수가 있을 걸로 보이는데 사실은 전쟁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촉발 기제가 예상치 않은 결과를 초래될 수도 있거든요. 이제 이래 되면은 정말 이제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이제 미국이 결코 대만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고요. 만약에 이제 그래도 이제 대만이 중국에 넘어간다 이러면은 인도 태평양에서 미국이 갖고 있는 전략적 우위력 이게 이제 무너지고 결국에 이제 중국이 염원하는 세계 패권 대국 굴기라고 하죠. 이게 이제 실현하는데 디딤돌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당장 이제 대한민국, 일본, 기타 이제 인도 태평양 연해에 있는 그런 나라들은 굉장히 이제 상상하기조차 싫은 구도입니다. 미국하고 친하는 게 지내는 것보다 중국하고 친하게 지내는 거, 중국하고 친하게 지내는 것보다 굴종해야 되는 거. 이렇게 되면서 이제 기본적으로 미국 중심의 그동안 탈냉전 이후에 형성돼 왔던 나름대로의 국제 질서가 파괴되고 그야말로 이제 중국이 미국을 뛰어넘는 꿈을 실현하는 이런 이제 결과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럼 그에 맞서는 대만의 군사력은 어느 정도이고 강점은 무엇인가요? 대만 군사력이 강한 편입니다. 아마 세계 20위권 내외 이렇게 이제 분석되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중국하고 군사력은 뭐 너무 차이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전면전을 붙는다는 거 이거는 이제 불가능합니다. 대신에 이제 이 전면전이 불가능할 때 써먹는 게 이제 비대칭 전력이거든요. 이 비대칭 전력인데 이걸 위해서 이제 그동안 미국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왔고 받고 있고요. 또 자체 개발 중인 여러 가지 비대칭 전력 무기들 대표적인 이제 미사일 같은 거죠. 이런 거를 배치해가지고 나름대로 대응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만에는 중국의 웬만한 시설을 뿐만 아니고 베이징까지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 다 배치되어 있다고 보는 게 이제 정설이고요. 유사시에 심지어는 중국에 이제 그 샨샤댐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를 이제 공격을 하면은 중국의 그 샨샤댐 부근에 있는 주요 도시들이 최악의 재앙을 맞게 됩니다. 댐이 터지면은 그런 어떤 약간 비겁하지만은 쉽게 말하면 농계식의 너 죽고 나 살기식 나 죽고 뭐 하는 이런 물귀신 전략까지 다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중국과 대만의 군사력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고 하셨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굉장히 많이 나잖아요. 그건 비교가 안 됩니다. 그보다 훨씬 더 큰 차이인가요? 그럼요. 그건 비교가 안 되죠. 그 인구상으로 생각하면은 이제 러시아는 한 1억 한
한 5천 정도 되죠.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 한 4천 정도 됩니다만 우크라이나도 그렇게 만만치 않은 나라입니다. 네. 땅덩어리라든지 인구수라든지. 그런데 뭐 대만하고 중국은 그야말로 그냥 그 어른하고 어떤 뭐 이제 초등학생 정도밖에 체급 자체가 완전히 다르죠. 예. 자, 중국이 대만 침공하는 순간 혹시 북한이 남침을 할 수도 있나요? 요게 이제 여러 가지 시나리오로 나오는 네. 얘기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이 이제 결국은 대만 침공이 중국에 의해서 이루어지면은 그냥 이제 두고 볼 수는 없는데 그렇게 되면은 한반도에 있는 미군에 의한 전쟁 억지력에 대한 변화가 생길 가능성 이거를 이제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당장 주한미군 일부 뭐 경우에 따라서는 전부가 투입돼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그러면 북한이 이제 이 힘의 공백을 틈타 가지고 남침을 감행할 수 있다. 요게 이제 예상 시나리오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당장 뭐 북한의 선제 공격이 이루어진다면은 이제 피해가 불가피하겠고요. 사실 이제 그렇게 되면 사실 뭐 북한 정권도 무너진다고 봐야 되죠. 네. 이제 뭐 막가자는 거니까요. 그래서 김정은으로서도 당장 요 정도 갖고는 그렇게 무모한 결정을 내리기에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이제 장기전에 들어가면 결국은 물자하고 돈의 싸움인데 그런 측면에서는 한국이 이제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거든요. 다만 여기서 이제 조금 걱정되는 거는 중국이 이제 그 대만의 정신이 팔릴 사이에 러시아가 어떻게 이제 북한을 뭐 도와준다거나 오히려 이제 중국을 북한하고 분리시키기 위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지 이런 거는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될 대상입니다. 그럼 미국이 어쨌든 대만 전쟁에 만약에 참여하게 되면 한국은 어떻게 한국에게 기대하고 있는 건 뭘까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한국은 북한과 직접 대치하고 있고 남한의 남침이 언제든지 이루어질 걸로 예상되는 그런 차원에서 뭐 우리가 직접 참전하거나 너무 많은 것을 도와주기는 힘들다. 이런 입장을 내세울 수는 있을 겁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미국과 군사 동맹을 맺고 있고요. 6.25 때 우리가 참전을 받았고요. 뭐 어떻게 보면 미군에 의해서 이제 나라를 구한 이런 입장이고요. 혈맹 관계죠. 또 중국의 대만 점령 자체가 한국 안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이런 점에서 정말 내몰라라 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아마 이게 이제 트럼프가 이제 곧 취임을 하죠. 트럼프 시기에 4년간 임기 중에 예를 들어 이런 사태가 이제 벌어진다. 그러면은 아마 트럼프라면은 뭐 우리가 아무리 변명을 하더라도 무슨 말이냐. 대신에 뭐 이런 조치는 있을 수 있겠죠. 미국은 아주 일부, 그 다음에 이제 전략 자산 일부를 남겨놓지만은 한국도 가서 도와라. 네. 이렇게 한다면은 그거를 그렇게 강하게 거절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뭐 바이든처럼 이제 점잖은 신사도 아니고 트럼프식으로 밀어붙인다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바로 이웃에 있는 중국과의 관계도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고민이 네.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미국이 트럼프의 미국, 이제 미국 트럼프가 대한민국이 과거처럼 뭐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 뭐 이렇게 양다리 걸치는 거 결코 용납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라면은 궁극적으로 마지막 선택이 있다면은 제가 볼 때는 미국 편에 서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북한도 여쭤보려고 하는데 북한이 한국에 오물풍선 보낸 지 꽤 됐죠. 왜 자꾸 보내고 있고 연이은 북한의 도발을 어떻게 봐야 되나요?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는 사실은요. 과거부터 해오던 뭐 무인기, 뭐 목함지뢰, 뭐 이런 뭐 그다음에 저기 GPS 교란 이런 어떤 약간 국가가 하는 테러를 위장한 이런 이제 도발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특히 이제 이 오물풍선은 우리 민간 단체가 이제 대북 풍선에다가 뭐 이제 삐라도 보내고 뭐 생필품도 보내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이제 체제를 위협하는 데 대해서 아주 신경질적인 반응의 일환이다. 요 정도로 보면은 됩니다. 조금 이제 위험한 측면은 있죠. 앞으로 이제 그러면 북한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뭐 오물풍선도 계획에 따라서는 보내고, 어떻게 보면 이제 트럼프 2기 출범할 때까지 아니면은 트럼프 2기가 출범하고 나서도 트럼프를 이제 떠보기, 간보기식의 어떤 그런 그 고강도 내진 저강도 도발이 이어지는 거. 요거를 이제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이 한국이 대북 확성에 굉장히 무서워한다고 들었는데요. 그동안 이제 북한이 외부 소식이 내부로 전해지는 유일한 통로가 사실은 이제 중국 국경지대입니다. 국경지대인데 요게 이제 대북 확성기를 우리가 이제 재개하면서 뭐 김일성 3대 체제 모순을 비판하든지 아니면 다양한 외부 이제 소식들 뭐 심지어는 케이팝도 틀어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군인들과 주민 동료가 일어나고 요게 이제 자꾸 이제 퍼지죠. 접경 지역을 펼쳐서 실제로 북한 기순자나 탈북자 중에는 이 대북 방송이 북한을 이탈하는 동기가 됐다.
이런 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겁내하는 거죠. 예. 어떻게 보면 한국의 문화라는 게 예, 예. 접화되고 있는 거군요. 일기예보를 제일 이제 겁낸다는 거죠. 비 온다면 비 오고, 눈 온다면 눈 오고. 자, 북한이 한국과 통일 지우기에 들어갔다는데 이건 정말 왜 지우겠는 거죠? 요거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네. 이제 김정은이 남북 관계를 동족이 아닌 적대적 두 국가 이렇게 이제 규정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실제로 이제 북한 내부에 있던 통일이라든지 뭐 민족이 들어갔다든지 이런 상징 체계나 심지어는 조직까지도 다 바꾸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민족과 통일이라는 거는 네. 김일성 때부터 김정일을 이어서 내려오는 때 유훈이거든요. 네. 요거는 이제 자기가 어떻게 보면 이제 지우고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이거를 두고 이제 논란이 많습니다. 의도가 뭐냐. 그런데 심지어는 일각에서는 김정은이 뭐 더 이상 남한하고 체제 경쟁을 해봐야 자신도 없고 이러니까 아유 내 새끼들하고 잘 먹고 잘 살자. 내가 그래도 이 정도 왕국만 꾸리고 가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사실 이제 북한 주민들도 남한이 잘 산다는 것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교과서에도 뭐 남한 도우러 가자 이런 거 이제 안 씁니다. 다만 이제 잘 사는 이유가 미국 놈 개가 되어서 비굴하게 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선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을 몰아내고 만약에 무력으로 점령을 해서 빼앗자 이제는 그러면은 우리끼리 다 될 거 아니냐. 아마 이런 이제 논리가 이제 성립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또 미국과 미국 놈 개에 대한 이제 적개심 이런 거를 이제 이용하는 이런 측면이 강하고요. 만약에 이제 이런 어떤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고 하기 위해는 군부라든지 북한 주민을 설득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항상 이제 남한 저 불쌍히 사는 민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미제를 몰아내기 위해서 해방돼야 된다. 이런 논리인데 그게 더 이상 안 먹히니까 이제는 저거를 몰아내고 뺏어서 우리 걸로 만들자. 막 이런 어떤 적개심을 불어넣는 거다 이렇게 보고요. 사실 여기에는 이제 핵 문제도 개입돼 있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까지 이제 핵을 이제 완성하기 위해서 정말 국제사회 제재하는데 온갖 이제 난간을 돌파해서 핵이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됐잖아요. 이 완성이 됐는데 이 핵이라는 것을 같은 민족에게 핵을 쓴다.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핵으로 이 남한을 위협하고 심지어는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용어까지 쓰는데요. 위협해갖고 이제 어떻게 보면 뭐 남한을 대한민국을 날로 먹자. 이런 어떤 논리하고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북한 세습 독재 언제까지 이어지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북한이 붕괴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북한 김실과의 세습 체계는 네. 김일성 우상화가 시작된 이래 이제 견고하게 지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제 북한은 김일성 당이고요. 노동당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김일성 당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일성 왕조입니다. 이 김일성, 김정숙의 핏줄인 백두혈통이라고 하죠. 그렇죠. 백두혈통만이 이걸 세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다 굳어져 있습니다. 네. 사실 북한 주민들도요. 그러면 왜 이거를 이 21세기 이 사회에 이걸 받아들이느냐? 그건 우리식 판단이고요. 북한 주민들은 조선 왕조에 살다가요. 그 다음에 일제 천황 밑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바로 김일성 왕조 밑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걸 그냥 당연한 걸로 여깁니다. 당연한 걸로 여기고 또 그렇게 세뇌가 돼 있습니다. 또 이제 북한에는 체제를 떠받치고 있는 핵심 세력이 있습니다. 요 핵심 세력만 잘 관리를 하면은 어느 정도 체제 유지가 되고요. 그 밖에 이제 노동당이라든지 보위부라든지 군이라든지 체제 유지를 할 수 있는 이게 장치가 마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앙집권적 행정기구, 요게 이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엄연한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붕괴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또 이제 북한 주민들은 사실은 외부 세계와 완전히 단절되어 있고요. 아주 공포 정치를 통해서 철저하게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뭐 우리가 뭐 계엄 일어나면은 뭐 저기 국회 앞에 가서 뭐 이렇게 평화적 시위를 한다든지 이거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 사회에서는. 또 주민들도요. 당장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먹고 사는 게 문제인데 그걸 해결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사실 이게 뭐 시위를 하든 민주화를 하든지 손을 요만큼 들 수 있어야지 힘이 생기는데 손을 여기까지도 올릴 수 없는 이게 기력이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식의 민주화 뭐 운동 그 다음에 주민봉기는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산업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생활 기반이 됐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민주화가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김씨 체제 그러면 세습되면서 신격화된 권력은 더 약해지고 있긴 한 건가요? 앞으로 붕괴 가능성 있긴 한가요? 김일성보다 이제 김정일의 카리스마가 약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성군 정치를 했죠. 김정은은 또 그보다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이제 북한 주민들이 김일성 시대에는 그런 대로 괜찮게 살았다. 이거 실제 사실이고요. 사실인데 김정일이 집권하면서 살기 어려졌다. 이것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뭔가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던 김정은도
사실은 지금까지 보면 업적보다 실책이 많거든요. 이것도 북한 주민들이 어느 정도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요. 말하자면 그만큼 권력 기반이 약해진 거는 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현재와 같은 이런 통제 체제, 그다음에 북한 주민들의 의식 구조, 이런 걸로 볼 때는 뭐 예를 들어서 당장 쿠데타가 일어난다든지 이렇게 해서 김정은을 몰아낼 가능성은 저는 희박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김씨 체제가 당장 붕괴할 가능성, 이건 저는 낮게 봅니다. 자, 김정은 다음이 이제 우리가 후계자 김주애로 많은 분들이 보고 있는데 공식 후계자로 봐야 하나 아니면 누가 지금 가장 확률이 높은 상황인가요? 뭐 지금 당장 김주애가 김정은의 공식 후배자다 이렇게 단정하는 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아직 이제 어리죠. 네. 그리고 북한은 조선시대의 어떤 그런 그 전통적인 인섭, 네. 이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부장적인 전통이 강하기 때문에 네. 여자라는 점도 핸디캡입니다. 과거에 김일성, 김정일은 자기 부인을 앞에 내세운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제가 볼 때는 김주애가 후계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럼 김정은 후계자가 될 수 있는 기준이나 징표 같은 건 있나요? 김주애가 보면 어떤 형태로든지 계속 조금씩 부상을 시켜 나가는 네. 과정을 겪습니다. 사실 이제 과거에 김일성의 후계자로 김정일이가 되는 과정에서도 그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김정은이 김정일의 후계자가 되는 과정에서도 짧았지만은 뭐 나름대로 이제 이런 어떤 상징적인 조작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뭐 저벅저벅 뭐 대장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조금씩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 김주애는 여러 가지 부담이 많고 자기 이제 건강이 우려되고 하니까 어떻게든 간에 이거를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부상시켜 나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제약요인이 많죠. 그걸 극복하고 주민들이 그러다 보면 당연하게 김주애가 후계자다. 이렇게 이제 세뇌 작업을 하는 일환으로 계속 조금씩 이렇게 부상을 시키려고 봅니다. 네. 뭐 김정은에게 뭐 다른 아들이 있다 이런 설도 있지만은요. 사실 검증되지 않고 있고요. 김정은이 또 뭐 뒤를 이을 이제 후계자로 예를 들어서 김여정 같은 백두혈통이긴 하죠. 그렇지만 북한 체제상 이미 김정은이 대를 이은 이상 김정은은 그냥 격가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수직적으로 내려가죠. 수직적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김정은의 후계자로 김주애가 유력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교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국정원에 계셨던 경험과 지금 또 이제 여러 가지 들어오는 정보들과 또 개인적으로 공부하신 걸 통해서 이제 말씀해 주신 거일 텐데 갑자기 궁금해진 거는 이제 뭐 말씀해 주시는 데까지만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 국정에서 아무래도 북한에 관한 정보를 많이 이제 모으고 있을 거잖아요. 어떤 루트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모으는 건가요? 모든 것이 다 동원된다고 봐야 되죠. 모든 것이라면 어떤 것들? 심지어는 이제 공개된 노동신문, 노동신문, 그다음에 북한 방송, 이거 뭐 이것도 계속 보다 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네. 일반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네. 그런 정보를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단계. 그렇죠. 가장 쉬운 단계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 자산들이 있죠. 그 다음에 주한미군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제 위성 자산이라든지 이런 전략 자산들 이런 거를 이제 보고요. 나머지는 이제 정말로 밝히기 어렵지만 이제 휴민트를 이제 해야죠. 휴민트라는 인적 정보라고 합니다. 뭐 인적. 북한에서 활동하는 우리나라에 누군가 당연히 있을 수 있고 예. 북한에서도 당연히 우리나라에 있을 수도 있고 뭐 당연히 우리나라는 이제 간첩이 와 있죠. 간첩이 와 있는. 간첩이 있다고 본 거예요. 당연히 간첩이 있죠. 여기 이제 남한사회 간첩이 있는 건 당연합니다. 네. 당연한데 이제 다만 북한은 체제의 특성상 정말 직접 침투, 북한의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에 대한 간첩 침투, 직접 침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철저하게 통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우리를 어떤 형태로든 간에 침투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국정원이라든지 국가정보기관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국정원뿐만 아니고 뭐 정보사령부라든지 그렇죠. 이런 그 모든 대북 관련 기관이 꼭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네. 보기 때문에 이제 그걸 통해서 분석을 하고 있고 요번에 이제 러시아에 대한 파병도 결국 국정원에서 이제 발표를 하고 했잖아요. 그런 것도 그런 이제 어떤 모든 정보를 종합하고 휴민트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 이런 과정을 거쳤으리라 이렇게 봅니다. 아무래도 국정 오래 계신 분에게 북한 관해서 얘기해 주시면 이제 가장 좀 신뢰성이 높지 않을까 싶은데 북한 정권 무너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한반도에 도대체? 아직까지 우리 학생들도 그러는데요. 네. 뭐 그렇게 되면은 일부 국민들도 우리가 가서 이제 접수하면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데 그거는 한낱 꿈입니다. 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제 후계 구도가 조금 취약한 상태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거는 김정은이 이제 급사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3대 세습이 무너질 가능성이 이제 제일 이제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러면 3대 세습이 무너졌다고 하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간에 다른 대체 정권이 들어선다고 봐야 됩니다. 당장 이제 국가죠.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뭐 그 시스템이 무너지진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러는 과정에서 내부 붕괴가 심각해져서 더 이상 국가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그거 우리가 가서 그냥 접수하느냐?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한반도가 그동안 겪어왔던 역사적 경험도 있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이제 반도라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 이렇게 볼 때 한국은 어떻게 보면요. 주변 강대국을 포함해서 여러 변수 중에 하나에 불과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조금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자, 북한 붕괴 시 또 중국, 러시아가 벌일 뭐 소름 돋는 영토 계획이라는 게 있다고 하면서 중국, 러시아가 각각 북한으로 쳐들어온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거 진짜인가요? 지금 현재 이제 중국의 이제 국가 기능이 붕괴되고 이제 정말 혼란이 생겼을 때 군사적으로 개입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나라는 이제 중국입니다. 네. 중국인데 뭐 일각에서는 이제 중국이 동북 공정, 영토 확장, 이건 뭐 지금 욕심이 많잖아요. 신장 위구르제까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티벳 뭐 이제 이런 거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영토의 욕심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 볼 때 북한이 이제, 뭉개됐을 때 중국이 군을 보내서 무력 점령을 해서 중국 땅으로 삼을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을 내놓기도 하는데요. 우선은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 그 다음에 또 한국이 있는데, 당장 이제 중국이 북한 땅을 다 이제 점령을 한다 하면은 그 경계선이 한국하고 이제 맞닿아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우선 한국은 바로 이제 미국하고 혈맹 관계이기 때문에 미국하고 직접 대치하는 거나 다름없다 이런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담을 상당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중국이 보면은 현재까지도 항상 대한반도 전략은 대북 전략의 기조는 현상 유지입니다. 완전히 북한을 무너져서 자기 땅으로 삼는 것도 사실은 원하지 않고요. 이 상태에서 있는 걸 가장 원합니다. 당분간은. 중국의 전략이 이제 뭔 전략까지는 뭐 보면 모르겠지만은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런 무력 점령보다는 친중 정권을 세우려고 할 걸로 봅니다. 친중 정권을 세워서 나름대로 보면은 역사적으로도 잘 생각해 보면은요. 그렇게 영토 욕심이 많은 중국이 한반도를 영향력 하에는 뒀지만 직접 지배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 뭐 그 청천강 이북 지역에 일시적으로 지배를 한다거나 이렇게 직접 지배를 한 점은 이거는 지정학적 특성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대륙을 하면서 이 한반도 남쪽 끝까지 지배하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지정학적인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또 북한을 중국만 독차지해서 점령한다. 이건 이제 가만 안 있겠죠. 뭐 당장 이제 한국도 용납하지 않을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도 받아들이지 않을 거고요.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있지는 않을 겁니다. 또 다른 변수는 이제 러시아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러시아도 역시 북한하고 새롭게 군사동맹을 맺었죠. 네. 그러면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자기들도 개입할 수 있는 현재 명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은 러시아하고 중국이 힘을 합쳐갖고 내려올 거다, 미국하고 싸우려면은. 근데 저는 오히려 상호 충돌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서로 이제 그때 되면은 이제 먹을 게 앞에 있으면은 서로 자기 걸 챙기려고 하겠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상황이 정말 안 생겨야 되겠고 뭐 생길 가능성이 조금 낮다고 하더라도 이 구한말에 이 한반도 지배권을 둘러싸고 청일전쟁, 러일전쟁 이런 게 일어났던 이제 아픈 역사를 떠올려 하는 그런 대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북중 관계가 예전보다는 좀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랑 북한에게 뭐 중국이 천년의 적이라고 불린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어떻게 되나요? 이게 이제 사실 이 소비에트 체제가 붕괴되고 나서 이제 공산주의 버릇 경제가 이제 해체됐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수십만 회에 굶어 죽는 그게 이제 이른바 이제 고난의 행군식이라고 하거든요. 그 이후에 사실은 북한이 절대적으로 의존해온 게 이제 중국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중국이 없었으면은 벌써 망했을 겁니다. 사실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대해서 핵개발하고 이런다고 계속 제재를 하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 블록경제가 무너지고 이럴 때도 최소한 북한이 연명할 정도로는 지원을 해줬습니다. 실제로 이제 북한이 중국에 대한 교육 의존도가 뭐 최근에 보면 98%까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만 이제 두 나라 관계는 항상 미묘한 그런 갈등, 긴장이 좀 내재되어 있습니다. 김일성 때도 마찬가지고요. 김정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혈맹이다 이러지만 사실 다 필요에 의해서 이런 관계라는 걸 알고 있죠. 알고 있습니다. 북한은 특히 또 이제 도와주긴 도와줬는데 국제사회 제재 때 도와주는데 도와주려면 좀 화끈하게 도와줘갖고 좀 우리가 좀 살 수 있게 해주지 야금야금 이렇게 이제 길들이기만 하고 있고요. 또 무기를 좀 현대화하는데 도움을 주거나 아니면 정말 첨단 그 기술을 좀 화끈하게 줘서 이렇게 하는데 좀 소극적이라는 데 대해서 불만이 계속 많았습니다. 또 중국은 중국대로요. 북한이 이 지멋대로 핵 개발을 막 하고 중국 말도 잘 안 듣고 이런 데 대해서 이제 괘씸해하고 이제 있었거든요. 근데 다만 필요해서 당장 이거를 손을 뗄 수가 없고 서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이제 러시아와 뭐 군사동맹 맺고 파병까지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중국으로서는 상당히 지금 불편한 심기에 있다. 이렇게 보면은
되겠습니다. 이제 북한도 사실은 러시아라는 이제 새로운 뒷배가 생기면서 이제 중국한테 사실은 이게 얻어먹는데 이게 정말 얼마나 이 서러웠겠습니까? 수모도 당하고 뭐 이러니까 그게 이제 기억이 새록새록 나고요. 또 중국이 이게 어떨 때 보면은 또 실제로 한국과 지금 굉장히 가까우게 경제 교류도 하고 있죠. 하고 있고 또 유엔 제재에 또 어떨 때는 일부 동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그때 상황에서 이른바 이제 일본은 100년의 원수라면 중국이 1000년의 원수다. 이런 이제 구호도 등장하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한때는 좋은 관계였던 중국과 북한의 외교 관계는 미국과 한국의 외교 관계와 좀 본질적으로 뭐가 다를까요? 이제 중국과 북한, 한국과 미국과 외교 관계는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과 미국이 북한과 한국의 이제 시혜적 입장에서 근대사에서 현대사에서는 출발했다 하는 점이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긴밀하게 엮여 있다. 이런 점에서는 어느 정도는 유사하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다만 중국과 북한은 역사적 동맹 관계입니다. 이게 이제 북한이 또 같은 한반도지만은 중국에 이제 가까이 있었고요. 가까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국공 내전에서도 북한이 도와주고 또 이제 6.25 때 중국이 도와주고 그 이후에 이제 북한을 하여튼 어떤 식으로 연명시켜주고 이런 관계라면은 한국하고 미국은 일단 기본적으로 군사적 동맹 성격이 가장 강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북한은 중국에 일방적으로 그냥 의존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98%가 교역 관계라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원유인데요. 중국에서 이제 북한에 원유를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네. 원유 파이프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조금 민감한 얘기입니다만은 1년간 원유는 어느 정도 일정량을 줍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설이 있습니다. 조금 말을 잘 들으면 조금 밸브를 조금 더 열고 조금 까불면고 말을 잘 안 들으면 조금 잠그고 이런 이제 얘기들도 있는데요. 대신에 이제 한국하고 미국은 경제적 협력을 통해서 이제 상호 윈윈을 하고 성장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판이하게 다르다. 북한처럼 뭐 완전히 의존하고 막 그런 관계는 아닙니다.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럼 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북한이 러시아를 돕고 있는 거기도 한데 이게 반대로 또 한국의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요 핵심이 이제 군사 동맹이죠. 그러니까요. 요게 이제 한국의 외교 안보 정책에 큰 영향을 이제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협정을 기반으로 러시아 파병이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서 이제 북한의 이제 위협이 강화되는 결과 이걸 이제 다들 우려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가장 핵심은 바로 이제 러시아가 북한에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핵 미사일 기술을 이전해 주는 겁니다. 만약 이게 이제 실현돼 가지고 북한 핵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현실화되면은 한반도 안보 지형은 물론이고 국제사회 힘의 질서까지 변화가 초래될 수 있고요. 그렇죠. 여기서 가장 우려되는 것이 바로 이제 코리아 패싱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그렇다면 나중에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현재 상황을 점검해야 될 텐데요. 북한의 병사와 무기수, 기술력, 성능의 실체는 한국과 비교하면 지금 어떤 상황인가? 2024년. 2년에 한 번씩 국방백서가 이제 맞습니다. 발간이 됩니다. 아직은 안 나왔는데요. 네. 이게 이제 북한의 병력이나 무기수가 숫자적으로는 대체로 한국의 이제 2배 정도 이상이 됩니다. 그렇죠. 다만 이제 성능이나 기술력은 한국이 월등하는 데서는 이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전쟁 나면 북한 군사는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거죠? 이게 사실 전쟁을 지원할 물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북한 병력이 지금 한 128만 명 정도로 네. 추정되고 있는데요. 사실 좀 허수가 많습니다. 이게 이제 북한은 평상시에도 물자 보급 부족 이것 때문에 자력갱생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조선시대 둔전 비슷하게 해가지고 자기가 땅을 갈아서 거기서 식량을 조달하고 이런 이제 형편이거든요. 이게 이제 만약에 전쟁이 장기화된다면은 이런 상황이 더 심화되겠죠. 뭐 아무리 이제 보급을 이제 뭐 하고 이제 비축이 있다고 하지만 한계가 있을 거고요. 아마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외부 지원이 없다면은 오래 버티기가 힘들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근데 아무리 우리나라가 기술력이 뛰어나도 숫자비 사실 장사가 없다는 걸 우리가 때때로 보고 있는데 북한이 한국 공격할 때 그 수많은 재래식 무기로 먼저 선제 공격을 하면 우리가 정말 다 막을 수 있나요? 숫자를 앞세워서 재래식 무기를 이제 공격을 한다면은 초기 피해는 저는 불가피하답니다. 그 정도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이제 전력은 북한이 갖고 있다고 보는데 그렇죠. 다만 이제 최근 이팔 전쟁, 러우 전쟁 이런 데 보면은 현대전의 양상이 이제 완전히 이제 바뀌고 있죠. 뭐 드론이나 로봇 같은 4차 산업 기술 뭐 이런 게 이제 좌우를 하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이제 첨단 기술력이 확실하게 이제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 걸로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럼 북한 전력에서 우리가 제일 무서운 건 핵무기인데 핵무기 제외하고 가장 무서운 거는 뭐로 봐야 되나요? 현재로서는 가장 무서워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세계 3위 수준이라고 하는데 생화학 무기입니다. 요거는 이제 아직까지 위력을 이제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제 직접적으로 위협을 다가오는 것은
휴전선 일대 배치되고 있는 한 5,000여 문 정도의 다련장 방사포입니다. 이 방사포는 시간당 10,000발 정도를 발사할 수 있는 그런 위력적인 무기가죠. 지금 휴전선에 그런 무기가 일대 배치되어 있는데 그럼 북한이 한국에 선제 공격할 가능성은 있는지를 만약에 한다면 어디부터 공개하냐. 왜냐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생각해야지. 아예 그런 가능성도 없앨 수 있는 거니까요. 여기 이제 국민들이 가장 궁금할 겁니다. 그렇죠. 일단은 저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은 선제 공격을 한다는 것은 전면전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이제 김정은도 끝이고 북한도 끝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사실 이제 가능성이 조금 낮다고 일단 말씀을 먼저 드려야지 약간 걱정을 덜어드릴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선제 공격이 이루어진다면 1차적인 목표는 한국의 이제 주요 군사기지, 그 다음에 미군기지 이게 이제 될 겁니다. 이거는 바로 이제 한국의 전투력을 약화시키고 반격을 이제 바로 할 텐데 그거를 최소화하려는 그런 기본적인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쟁이 만약에 일어난 지 1시간 만에 북한에서 수도권이나 이런 데 어느 정도 포탄이 날라올 수 있는 걸까요? 이제 북한이 선제공격한다는 기습 공격이 되겠죠. 네. 그러다면 이제 방사포 한 5,000여 문 되는 방사포에서 1분에 동시에 한 15,000발에서 한 2만 발 정도가 아마 이게 이제 날라오고 이게 30분 안에 된가 한다면 수만 발이 포탄이 이제 수도권에 이제 집중되겠죠.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아이언돔이라고 해서 이제 방어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한 개 포대 한 40여 개 정도 이렇게 요격할 수 있는 이런 게 제한적이기 때문에 수만 발 이상 대규모 공격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스라엘도 바로 여기에 당한 거죠. 하마스에. 그래서 이런 거는 뭐 불가피하다고 봐야 됩니다, 일단. 그러면 아무래도 먼저 맞고 난 다음에는 이미 피가 막 심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걸 예측하고 먼저 쏴야 될 텐데 북한의 선제공격 전략 한국은 얼마나 예측을 잘할 수 있을까요? 현재 북한의 이제 군사적 동향은 주한미군하고 우리 군이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 자산, 정찰 자산 이걸 통해서 사실상 24시간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모든 기습 공격은 극비리에 진행을 하죠. 요번에 세계적인 정보력을 바탕으로 하는 모사드도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예측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100% 예측하고 대응한다는 거 이거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북한이 어떤 식으로 공격해 오든 우리가 이제 뭐 설령 국지적인 도발이라도 3대 1로 보복한다 이런 원칙이 이제 서 있고요. 모든 도발 징후를 포착하면은 선제 타격한다. 이런 이제 적극적 방어 개념 있고 설령 이제 적의 공격 징후가 없어도 압도적 전력으로 우리가 이거를 대응하겠다. 이런 공세적 반격 작전 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북한 핵무기 실생활 개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실제로? 정확한 거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만 대략 한 50여 개 정도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이제 국제사회에서 하고 있고요. 실질적인 핵 보유 능력이 이제 뭐냐 하면은 바로 소량화, 표준화, 다종화입니다. 과거에 이제 2차 대전 당시에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뜨린 폭탄은 비행기를 싣고 가서 이렇게 톡 떨어뜨리는 거죠. 그거는 지금 의미가 없습니다. 다종화는 뭐예요? 여기서 이제 소량화라는 거는 작게 만들어서 미사일을 해야 하고 표준화라는 것은 빵틀 찍듯이 한 개 한 개 수작업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빵틀에 넣으면 바로 나올 수 있고. 그래야지 많이 나중에 만들 수 그렇죠. 있을 테니까. 다종화라는 거는 SLBM에도 이제 장착할 수 있고 어떤 미사일에도 장착할 수 있고 이렇게 종류를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거. 요 세 가지거든요. 요거는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보는 게 국제사회의 평가입니다. 다만 이제 투발 수단도 미사일을 그동안 계속 개발을 해왔기 때문에 미사일에 탑재해서 아마 한국이나 일본 등 주변 국가를 공격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는 SLBM도 뭐 완성 단계다. 이런 이제 분석들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정도가 되려면은 이제 ICBM이 되는데 이 ICBM이 미국 본토까지 정도 가려면 대기권을 벗어났다가 성층권에 들어가서 다시 대기권을 들어와야 되는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서 엄청난 저항과 열을 받는데요. 요런 이제 기술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없다고 보는 게 국제사회의 평가고요. 또 ICBM 정도를 운용하려면은 그 눈 역할을 한 정찰 위성이 필요한데 요것도 아직은 완성이 안 돼 있다 이렇게 보고요. 또 뭐 만약에 이제 대안으로 삼는다면은 SLBM을 쏘는 건데 요거는 이제 잠수함으로 가서 미국 연해까지 가서 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려면 핵 잠수함 아니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 가지고는 잠수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요것도 아직은 완성이 돼 있지 않다. 그래서 결론은 주변국을 향한 핵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을 정도가 됐고 미국 본토까지 갈 수 있는 ICBM이라든지 그런 어떤 핵은 완성이 돼 있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게 어떤 어느 정도 가까운 겁니다. 그럴 가능성 거의 없다고 저도 생각하지만 여쭤는 보겠습니다. 북한이 한국에 핵을 쏠 확률은 있을까요? 북한이 이제 한국에 핵을 사용한다는 정말 이제 막가자는 건데요. 뭐 끝나자는 예, 거죠. 그렇게 되면은 북한 정권은 물론이고 뭐 김정은 정권도 제거되다 봐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북한이나 김정은이 정말
뭐 체제 붕괴와 같은 정말 막다른 길에 몰릴 경우 최후 수단으로 핵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보다 어떻게 보면 사실은 더 우려스러운 건요. 이 핵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계속 위협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국민들의 정신적 무장을 해제시키는 거. 저는 이게 더 우려스럽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저는 뭐 한국에 핵을 쏘는 거든 뭐 북한이 선제 공격하는 거든 그럴 가능성을 제로로 두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사실 한국에도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이 우리 국민 중에 아무도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을 것이고 그 영상이 처음 나왔을 때 저는 첫 영상에는 사실은 뭐 무섭다 이걸 느끼기 전에 이게 무슨 일이지? 그러니까 아니 전혀 예상치 못한 거를 또 우리나라의 높은 분이 하는 걸 보면서 이게 이럴 수 있는 일인가 싶었거든요. 김정은도 이제 사실은 똘끼가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거기는 특히나 그냥 왕 한 명에게 모든 권력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결정권이 김정은 한 명. 그런 나라가 위험한 건데 핵을 이제 5개국만 가지게 하고 이제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죠. 자, 한국군 핵무장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핵무장 가능성은 있을까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북한 핵에 대한 가장 확실한 대응 수단은 우리가 또 핵을 갖는 겁니다. 그건 뭐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핵 억지력이죠. 사실 이제 뭐 미국의 핵우산이 있다 하지만은 우리가 그걸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결정권이 없다는 그게 이제 치명적인 약점이고요. 그렇지만은 이제 자체적으로 핵무장이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미국 및 전 세계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현재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핵 보유가 공인된 핵그룹 국가라는 게 있는데요. 요게 이제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이렇게 5개국입니다. 요게 이제 2차 대전 전선국이고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입니다. 나머지는 이스라엘이 갖고 있다. 이렇게 하지만은 이스라엘은 핵실험을 하지 않고 NCND 정책이기 때문에 증거가 없습니다. 그 밖에 이제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인도하고 파키스탄인데요. 요건 이제 두 나라만의 문제입니다. 원수죠. 철천지 원수이기 때문에 대신에 이 두 나라는 이걸 핵을 가지는 과정에서 엄청난 국가적인 제재를 받았습니다. 다만 원래는 못 사던 나라는요 제재를 받아도 별로 표시가 안 납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사회도 이 두 나라는 두 나라만의 문제다 이렇게 이제 치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북한이나 인도와 파키스탄의 과정을 거쳐서 핵을 가지려 한다면은 그런 제재를 받는다면은 나라가 먼저 망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당장 이제 그렇다고 또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몇 달 안에 만들 수 있다. 말도 안 됩니다. 그거는. 말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농축 우라늄이라든지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인프라 자체가 구축이 안 돼 있습니다. 이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선은 농축 우라늄이든지 플루토늄이 있어야지 이걸 토대로 핵을 이제 가질 수가 있거든요. 원료가 없습니다. 우선은 아무리 기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이게 현재로선 또 플루토늄 같은 것은 핵 폐기물로 나오거든요. 그렇지만 이거는 IAEA가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계속 감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당장은 어렵고요. 가장 빠른 방법은 사실상 전술핵을 이제 도입하는 거죠. 이거는 미국이 이제 도와줘야 되고 미국이 용인돼야 되고 허락을 해야 되게 가능합니다. 그나마 이제 현실적으로 요즘 얘기되고 있는 게 바로 일본과 같은 경우인데요. 사형 후 핵연료를 재처리할 수 있는 잠재적 핵 능력을 보유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일본은 정말 그 당시 아주 절묘한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요거를 이제 얻어냈는데 한때 일본이 미국을 능가할 수 있는 경제력이 있었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요거를 양보하면서 요거를 이제 받아냈는데 요것도 이제 국제사회에 이제 특히 이제 미국의 용인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최소한 이거만큼은 결코 포기하지 말고 뭐 이제 트럼프 정부가 들어왔을 때 어떤 기회의 창이 만약에 어떤 열릴 소지가 있으면은 우선은 요거부터 이제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찬스를 계속 엿보고 또 그에 따른 준비는 계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한국이 핵무기를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보유하는 거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결코 쉬운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수 있겠네요. 일단 재료 자체가 없습니다. 네,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럼 북한의 핵과 대량 살상 무기에 대응할 수 있는 한국의 무기는 뭐가 있죠? 이제 우리도 지금 북한이 핵이 있다는 전제하에 대량 살상 무기라든지 뭐 생화학 무기라든지 이런 전제하에 다양한 무기 체계를 사실은 이제 개발을 계속 하고 있죠. 여기는 이제 압도적인 공중 방어라든지 뭐 공군력은 뭐 북한하고 비교할 수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지상 전투력이라든지 정찰 능력이라든지 여기에 이제 플러스가 된다면 국제사회 협력 이런 게 다 포함되는데 사실 이제 K방사는 현재 세계 최상위권입니다. 상위권이고 이러한 노력이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어쨌든 강력한 억제력을 제공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국의 안보를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공군력은 비교할 수 없다 말씀이셨는데 육군, 해군, 공군 세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크게는 다 우리나라가 압도하겠지만 그중에서도 공군이 가장 큰 기술적인 거니까. 압도적이고요. 해군도 잠수함이 딸립니다. 좀 잠수함은 딸리지만은 해군도 우리가 압도할 수 있고요. 이제 지상군은 숫자적인 면에서는 또 부족하지만은 우리가 많으니까. 이제 성능과 지뢰적인 면에서는 압도한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현무 파이브 우리나라의 최강의 무기로 알려져 있는데 그 위력은 어느 정도고
현무5가 세계 최대 재래식 무기인 건가요? 현무5가 약 한 800에서 900km 정도 사거리가 됩니다.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북한의 어떤 주요한 군사시설을 다 타격할 수 있는 범위 안에 두고 있습니다. 요 현무5는 한 8톤 정도 최대 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뭐 고폭탄이라든지 화약탄이라든지 뭐 핵만 있으면 핵탄두도 포함할 수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심지어는 이제 더 중요한 건 아주 고정밀 유도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요. 목표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타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시에는 이 위력과 정확도를 가지고 북한의 이제 지하 벙커, 그 벙커에 뭐 김정은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완파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뛰어난 위력과 성능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재래식 무기 중 하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핵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은 현실입니다. 아, 핵과 비교는 할 수는 없나요? 예.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현무5 몇 발 쏘면 핵무기랑 비슷한 파괴력이다. 그거는 낭만적인 생각입니다. 아, 왜요? 핵은 한 도시를 파괴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 떨어지면 서울 경기 파괴하고 그 피해가 방사능까지 합치면은 상상할 수 없는 피해가 생기고요. 현무5는 아무리 위력이 크다고 하더라도 반경 뭐 예를 들어서 10km 이 정도 이상은 10km도 갈 수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러 발을 쏴서 한꺼번에 쏴야 되고요. 또 그 상황에서 저쪽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대응을 할 테고 또 그다음에 방공망이 있고요. 그래서 핵은 한 방으로 끝낼 수 있다면은 이거는 여러 방을 쏴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핵은 이제 무기의 끝판왕이고요. 무기의 끝판왕이기 때문에 비교는 안 된다고 봐요. 다만 이제 만약에 이제 핵무기를 썼다면 우리도 이걸 갖고 이제 핵무기를 만약에 못 쓰는 상황에서 핵을 공격을 당했다면 이거 갖고라도 쏴갖고 완전히 상응하는 건 할 수 없겠지만은 치명적인 피해는 입힐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북한과 전쟁 시 또 급박히 한국에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저는 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한미동맹입니다.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거예요. 그건 현실입니다. 자, 그럼 북한 경제 지금 정확히 어떤 상황이고 북한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뭘까요? 북한이 이제 2024년도 경제 성장률이 이제 3%로 이제 발표돼 갖고요. 한 3년간 역성장을 하다가 일시적으로 이제 증가했다고 이제 합니다. 그렇지만 2024년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여전히 이제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가장 이제 핵심적인 건 국제사회 제재 때문에 외환이 부족하고요. 또 자원 고갈 이게 이제 주요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인당 GDP가 지금 한 790달러, 한 800달러 되죠. 세계 최하위입니다. 우리 3만 달러에, 우리 3만 달러에 비하면은 이거는 뭐 비교가 안 되고요. 가장 심각한 거는 이제 식량과 에너지 부족이고 아마 요거를 이제 이번에 러시아 파병으로 어느 정도 해결될 거라 요되게 기대를 하는 거 아닌가 싶고요. 싶습니다. 그리고 북한 군인은 또 훈련장에 건설 현장이 있다고요? 최근에 이제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요. 사실 이제 2022년도에 서해 관문을 건설할 때 여기에도 이제 북한 군인이 뭐 동원돼서 사상자가 이제 발생하고 있다. 뭐 이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수해 지역에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우리는 군인이 기본적으로 방역 자기 나름대로 다 이제 임무가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뭐 간혹 재해 재난이 생길 경우에 이제 대민 지원을 한다 하지만은 군인은 어떻게 보면은 뭐 건설 현장이든 어디든지 북한 그 김정은이 필요한 곳에서는 어디든지 투입되고 있을 거예요. 어제 오늘 일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원래부터 그렇게 해왔고요. 다만 이제 그 정도가 조금 심한 걸로 보입니다. 보도상으로 볼 때. 그런데 요거는 이제 군인을 활용해가지고 그 아주 열악한 국가 인프레를 이제 조금 더 개선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좀 타개하겠다. 이런 어떤 정치적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북한 주민들은 충분한 식량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상황이겠죠? 북한 식량 생산량은 올해도 아마 7월에 이제 홍수가 발생하고 이런 자연재해까지 겹쳐서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걸로 보입니다. 현재 북한 주민의 약 40%가 영양 결핍 상태고요. TV 보면 뭐 하여튼 살찐 사람이 없죠. 김정은이 빼놓고는 그 딸하고 특히 어린이와 노인의 영양 상태는 아주 심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모시고 북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 들었는데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북한 정권이 무너지면 한반도에 혼란이 오기 때문에 지금처럼 북한 정권이 유지되는 게 낫다는 의견도 있잖아요. 이런 것도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이제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측면이 있습니다. 북한 정권이 무너지면 한반도에 혼란이 올 수 있다. 는 주장이 이제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제 제기되는데요. 그렇죠. 우선은 북한 정권, 특히 이제 김정은 정권이 붕괴되면 권력 공백이 이제 어차피 발생하게 될 거고요. 이게 이제 내부의 다양한 세력 간의 충돌이 초래되고 이 과정에서 잘 수습되면 하겠지만 자칫하면은 이게 이제 뭐 약간 무력 충돌 이런 걸로 이어지면서 대규모 난민 같은 거 발생한다거나 이런 이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북한 문제가 아니고 한반도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그게 뭐 중국에도 난민이 갈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있고 또 그 군사력이 아주 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정권이 붕괴가
내부적으로 군사적 충돌로 만약에 이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보장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전 세계적 안보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제 미친 사람이 그 싸우는 과정에서 핵 단추를 누르지 않는다.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으려는 보장도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군사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나라는 일단 중국이고요. 최근에는 이제 러시아까지 이제 개입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이게 이제 또 미국하고 일본이라든지 주변국하고 이해가 상충되면은 자칫하면 이제 한반도가 강대국의 각축장으로 전락될 우려가 있다 이런 거죠. 이런 이제 재반 문제로 인해서 뭐 차라리 김씨 왕조가 그대로 계속 유지되는 게 좋겠다 이런 이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언젠가는 겪어야 될 겁니다. 아마 김씨 왕조가 계속되기는 한계가 있으려고 보는데 제가 이제 아직까지는 잘 통제가 되고 있다고 하지만은 계속되기는 어렵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핵 문제든지 모든 그 한반도의 위협 요인이든 이걸 한꺼번에 해결하는 것은 바로 이제 북한 독재 정권이 제거되고 쉽게 말하면 레짐 체인지죠. 이걸 통해서 뭐 우리가 통일을 하는 과정을 가든지 아니면은 어떤 조금 더 합리적인 정권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걸 이제 바라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남북한이 통일될 가능성이 있는지 지금 2024년 세계 전쟁이 사실 너무 많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뭐 대만을 중국이 침공한다는 얘기도 있고 이스라엘과 이제 그쪽에서 전쟁이 있고요. 한국에서도 없다는 보장이 없는데 한국에 어떤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고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우리가 이제 통일 문제인데요. 이 통일이라는 것은 국제관계 역학구도로 볼 때 단순히 한국의 의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제 보장이 없습니다. 이건 인식을 해야 됩니다. 독일이 이제 통일되긴 했죠. 그렇지만 이 통일 과정에서 소비에트 체제 붕괴라는 아주 기회적 요인이 이제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기회적 요인이 있었을 때 독일은 잘 준비가 돼 있었고 그 준비된 걸 통해서 주변 국가들의 동의를 받아냈습니다. 이게 없었으면은 결코 통일이 되지 않았을 텐데요. 또 이제 이게 통일에 대해서요. 국민 여론도 세대라든지 어떤 계층이라든지 따라서 다릅니다. 요즘 이제 보면은 말하자면 가장 이제 부담이 되는 게 통일 비용 문제죠. 이게 이제 독일도 통일 과정에서 이 통일 비용 문제로 엄청난 곤욕을 치렀고요. 아직까지 이게 완전히 해결이 안 됐는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 과거처럼 자라면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렇게 이제 외치고만 살았는데 그게 이제 통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현재 이제 한국이 통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북한의 군사적인 위협이 여전히 있고 또 경제적 불확실성이라는 위험 이런 걸 이제 동시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이런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 어쨌든 한국은 통일도 준비해야 되고 위험도 관리해야 되는 이런 이제 아주 포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제 한반도에서 통일이 된다. 특히 이제 남한이 주도하던 어쨌든 간에 이 자유시장 경제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이제 통일이 된다면 한국으로서는 새로운 기회를 맞는다고 봐야 되겠죠. 정말 이제 인구가 어느 정도 되고 국토가 어느 정도 되고 세계 무대에서 정말 강대국에 버금가는 이런 나라로 도약할 수 있는 확실한 기회이기 때문에 결코 힘든 길이라고 해서 포기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이 정도 수준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김작가 TV에 교수님께서 처음으로 나와주셨는데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있을까요? 현재 한반도가 6.25 전쟁 이후에 가장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요인으로는 북한의 이제 핵무장 고도화, 그 다음에 러시아의 북한군이 파병된 상황, 또 김정일이 선대로부터 유언으로 내놓은 민족 통일 과제 대신에 남한을 통일 대상이 아닌 적국으로 이제 분류한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또 현재 김정은이 건강 문제 140kg의 성인병 덩어리 상태에서 후계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에서 정권이 이제 붕괴되거나 내부 혼란 이런 것도 이제 가능성을 항상 봐야 되고요. 또 그런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과거에 이런 가능성이 생겼을 때 어떤 이제 주변국의 개입 중에서 우선적인 거는 중국이 이제 최우선이었는데 이제는 러시아까지 다리를 걸치고 이런 파장이 이제 어디로 갈지 예측이 정말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또 다른 이제 변수가 생겼죠. 바로 뼛속까지 비즈니스맨인 트럼프의 기한입니다. 이게 이제 한반도 안보에 기존의 어떤 그런 한미 간에 유지되어 온 질서라든지 국제사회 질서가 이제 완전히 바뀔 수 있는 이런 이제 예측이 되면서 아주 어려운 그림자 쪽이 더 많다. 이런 이제 분석이 많은데요. 이 사실은 한반도 주변에 트럼프 말고도 바로 우리 머리 위에는 김정은 말고도 그 위에 똑같은 스트롱맨인 장기 집권, 장기 독재
하는 그런 어떤 독재자들이 바로 머리 위에 있습니다. 시진핑, 푸틴. 다 강한 대통령들이 강한 많네. 대통령입니다. 그다 혼자 결정을 하고 독재할 수 있는 대통령이고요. 정신집권자들입니다. 이런 자들과 트럼프가 또 만나서 그려가야 할 이 이제 그림이 어떤 것이고 그 파장이 어디까지 미쳐질지 이거는 정말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는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또 이 사실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면은 냉전의 유산인 이 분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전 세계 유일한 국가인데 이 속에서 바로 후한말에 겪었던 아니면은 냉전이 시작되면서 겪었던 어떤 그레이트 게임에 휘말리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로서는 지금 뭐니 해도 가장 최악의 구도가 바로 코리아 패싱입니다. 우리가 이제 2차 대전을 겪으면서 형성된 국제관계 주요 패러다임은 현실주의에 입각한 힘의 정치입니다. 요거는 이제 상수인데요. 또 다른 상수가 생겼습니다. 바로 트럼프의 미국이 등장하면서 선악의 논리라는 게 없어졌습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선한 쪽 도와주고 악한 쪽 징계하고 이런 나름대로 선악의 구도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아주 국익이 최우선인 아주 냉혹한 국제 질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탄핵 계엄 이런 사태로 국내 정치가 굉장히 혼란한 이런 상황입니다만은 안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보수든지 진보든지 여야 이런 게 저는 따로 없다고 보고요. 모든 국민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국제 질서를 외면한 채 당파 싸움에만 정신이 팔려가지고요. 가까운 과거에 보면은 임진왜란, 병정호란 당했죠. 그 다음에 또 급기야 일본에게 나라를 송두리째 뺏기는 이런 아픈 과거가 있었는데요. 이런 전철을 다시 밟아서는 안 됩니다. 6.25 전쟁도 아픈 역사죠. 그래서 나라는 국민이 스스로 지킬 수 있을 때 보존될 수 있다. 이 교훈을 깊이 새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만큼 유튜브에 전쟁과 안보, 북한 관련된 영상이 많이 노출되는 시기도 없는 것 같은데요. 아마 교수님도 그쪽 관련된 분야를 공부하고 계신 분이고 또 교수님을 계시기 때문에 보시게 될 텐데 이제 출연하시는 북한 탈북민들이나 아니면 군사 전문가들 이런 것들 얘기하잖아요.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제 편하게 볼 수 있는 건 너무 좋은 세상이 됐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 자극적이거나 아니면 어느 한 개인의 이야기가 마치 정말 사실인 것처럼 얘기될 때가 있다라는 저는 좀 위험성이 느껴질 때가 있던데 혹시 교수님은 이제 그런 많은 영상 중에서 좀 조심해야 될 거 좀 어떤 게 있다고? 절대적으로 저도 공감을 하고요. 저도 이제 공부를 위해서 책도 읽지만은 유튜브도 이제 봅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고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 보기는 하는데 정말 우려스러운 거 보면은 우선은 탈북민들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탈북민들이 나와서 이제 많은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북한에서 그 주민들은요, 일반 평양에 있는 주민들도 마찬가지고요. 평양 외곽에 있는 주민들은 정보가 없습니다. 정보적인 가치도 없습니다. 자기가 사는 동네 주변밖에 모릅니다. 근데 남한에 와가지고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진짜 속된 말로 떠드는데 참 제가 볼 때는 어떤 경우는 가관이 아닌 그런 것들도 많습니다. 그거는 잘 새겨봐야 됩니다. 자기들은 그게 이제 어떤 밥벌이 수단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겠지만은 그거를 보는 입장에서는 잘 새겨서 봐야 됩니다. 냉정하게 말하면은 일반적인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최근에 이제 고위층 넘어왔죠. 정보적인 가치를 갖고 넘어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태영호 의원이라든지 최근에 넘어왔던 쿠바 대사 이런 고위층이라든지 또 밝히지 않은 고위층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는 게 많겠죠, 실제로. 밝히지 않고 이제 국정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냥 관리만 하고 있는 고위층들도 있는데요. 여러 가지 있는데. 근데 그런 분들이 갖고 있는 정보도 북한 사회의 특성상 차단돼 있기 때문에 자기 분야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정보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다 정보를 다 모으죠. 정보 중에는 이제 그것도 중요한 정보입니다. 북한 이탈자, 탈북민, 그 다음에 망명자, 기순자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얻는 정보도 굉장히 중요한 정보거든요. 그걸 다 퍼즐 맞추듯이 다 꿰어서 종합적으로 봐야 되지 한쪽 부분을 보는 정보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그런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또 자극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제 정말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그런 유튜버 분들이 제 눈에는 가끔 보이더라고요. 본인들은 이제 소신일지 모르고 또 어떤 그걸 통해서 이제 유튜브에 조회수를 올리고 이제 이런 거 할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또 따라서 국민들이 잘못 인식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또 오히려 안보관이 이제 왜곡되고
이런 건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탈북민이 직접 겪으신 그런 체험적인 이야기가 우리가 알아야 될 것도 있지만 예, 맞습니다. 어쨌든 그건 또 그분이 개인이니까 예, 예, 예. 우리가 그게 마치 모든 것이 다 예. 사실이냐 받아들인 것도 굉장히 우리나라 안보에 위험할 수도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예. 우리가 이제 너무나 정보가 모두가 볼 수 있는 세상이다 보니까 예, 좀 선별할 수 있는 그런 시청자분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교수님 혹시 책도 출간하신 게 있지 않나요? 제가 한번 홍보하고 하신다면요. 21세기 초국가적 안보 위협, 그다음에 이제 스파이 세계와 영화, 네. 뭐 이런 책들을 이제 교재 겸해서 또 네. 새로운 안보 위협이 어떤 장상으로 전개되는지, 그다음에 또 이제 스파이 세계라는 게 잘 알려지지 않고요. 자칫하면 오해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이제 책을 냈습니다. 교수님의 인사이트랑 스파이 세계에 관심 있는 밀리터리 덕후 분들 계시면 보신다면 도움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내년에 또 교수님과 좋은 콘텐츠 있으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교수님은 최성준 교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